반갑습니다. 앵커학원 원장 김건우입니다. 네, 이번 1학년 중간고사가 끝났죠. 이제 오늘부로 대부분 학교가 끝났는데요. 이제 고대가 이제 조금 일찍 끝나서 뭐 일찍 끝났다 얘기했지만 뭐 어제 오늘 이렇게 끝났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빠르게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바로 중간고사 분석 설명회를 이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단순히 이제 과목별로 분석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대부고반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 심화반 모든 학교 통합반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과목별 중간고사보다 설명보다는 이제 어쨌든 지금 1학년이 개정 교육 과정이잖아요. 어머님들이 보통 이렇게 설명회 오실 정도면은 많은 입시 설명회를 많이 다녀보셨을 것 같은데 학생들도 많고. 근데 제가 오늘 어머님들께서 입시 설명회 다녔었던 거를 요약 정리하면서 제가 이제 실은 요 현장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보통 입시 설명회 같은 경우는 소장님들이 대부분 발표를 하시잖아요. 소장님들 같은 경우는 실제 뭐 애들을 가르치고 이러진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 입시 변화가 어떻게 지금 적용이 된지까지 예측을 좀 해봤습니다. 아마 제가 뭐 항상 제가 입시 소장님들처럼 입시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부분 뭐 항상 제가 예상한 대로 됐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제가 좀 확신하게 다른 데서 못 들을 만한 입시 정보까지 들을 수 있도록 그 부분으로 첫 스타트를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선 첫 번째로 개정 교육과정 요약인데 왜 요약이냐면 실은 설명회 다녀보셔도 알겠지만 이 내용만 가지고 설명회를 4시간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만 가지고 설명회를 4시간 할 수 있고 모든 입시 소장님들이 대형학원 설명회 가면 다 얘기하시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 가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요약만 하겠습니다. 뭐 조금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하는 학생이랑 학부모님이 계실 수는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거는 뭐 요청하시면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상담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요약만 하자면 5등급 제목 다들 알고 계시면 현재 1등급 이번 시험 1등급은 개정 전 2등급 정도다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약간 등급을 가르기 힘들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처음에 좀 나왔죠. 이제 정부에서 교육청에서 이제 5등급제 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근데 이제 대학교에서 우리는 5등급제 하는 거는 평가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너희가 대학 올 때 자료를 원래는 이제 선배들까지는 등급 절대적인 이제 상대평가 등급만 올려줬는데 이제는 원점수도 보내. 왜? 너가 3등급을 받았지만 쉬운 학교에서 1등급 받은 것보다 네가 더 잘하는 것 같아. 이걸 평가하겠다 이거예요. 정성평가를 그러죠. 단순히 딱 입력만 하고 끝이 아니고 과목이 뭔지 그리고 뭐 학생 수는 얼마인지 평균은 얼마인지 그리고 원점수는 얼마인지 그리고 상대평가에 포함된 등급까지 포함해서 다 확인해 보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고교학점제인데 실은 고교학점제는 좀 근심 걱정이 많으신데 방향성은 맞아요. 이 방향성이 맞다는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더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요구하는 거는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깊이 있는 학습을 해라 라는 건데 이게 조금 이따가 제가 이제 서울대 유출본 가지고 한번 조금 더 깊이 얘기할 건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중요하거든요. 예, 단순히 제가 이제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과목에 대한 여러 가지를 기록해서 대학에 넘기는데요. 이제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지금 개정 전 고3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성적표가 4과목밖에 안 나옵니다. 3과목 아니면 4과목밖에 안 나와요. 국영수가 끝이에요. 왜냐하면 상대평가가 그렇게 3개밖에 안 하거든요. 나머지 다 절대평가입니다. 물리투, 뭐 이과 계열이면 물투, 화투 다 절대평가라 가지고 A만 받으면 땡인 거예요. 근데 이제는 개정 후에 뭐가 문제냐면 그 선배들 대표적으로 제가 수학 가르쳐서 얘기를 하자면 기하 과목은 절대평가예요. 등급이 안 나옵니다. 원래 개정 전엔. 근데 이제는 기하도 상대평가예요. 대부분 과목이 상대평가 등급도 표시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조금 많이 중요해졌거든요. 이것도 조금 이따가 분석을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대학교별 과목별 필수 이수 과목 전정. 이것도 어머님들께서 다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서울대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대 기계공학이에요. 우리가 서울대 기계공학인데 우리 과에 오려면 개정 전 미적분, 지금 개정 후는 미적분 2죠. 개정 후 미적분 2를 듣는 게 좋을 걸 권장할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말이 권장이지 안 들으면 안 뽑겠다는 얘기입니다. 안 들으면 안 뽑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권장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괜찮아, 이건 추천해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하위권 대학이면 모르겠는데 위로 가면은 말이 권장이지
이 들은 애들끼리 경쟁을 일단 1차로 컷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학교별로 그리고 과별로 이 필수 이수 과목을 선정을 해서 공개를 할 거예요. 서울대가 이미 했죠. 다른 학교도 이제 나올 겁니다. 이 친구들이 2학년 또는 3학년 될 때. 그리고 통합수능이 됩니다. 실은 통합수능 이게 국어는 범위가 넓어졌어요. 이제 화작과 뭐 우리가 이제 그 개정 전에는 선택 과목이 있었잖아요. 국어에서 이게 지금 통합됐고요. 근데 수학은 이제 미적분, 개정 전 미적분이란 기하가 없어졌고 전부 확통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탐구는 오히려 더 줄었죠. 1학년 과목만 사탐과 탐이 나오고 융합형 문제를 출제하겠다 이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대학교한테 보이냐면 이 정부랑 대학교에서 이제 중요한 게 어떤 정책을 실시하면 어떤 의도로 이거를 했을지를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의도를 파악해야 그 정시가 아니고 우리가 보통 1학년이니까 당연히 수시부터 생각할 거잖아요. 뭘 판단하고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생기부 같은 걸 그렇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통합수능을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고교학점제 통합수능 5등급제를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수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탐구 영역이 1학년 내용밖에 안 나온다는 거는 이 얘기예요. 서울대에서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이거 최저 우리 학교 와서 수업을 들으려면 이게 이 정도는 통과를 해야지. 우리가 흔히 최저라고 그러잖아요. 최저가 강화돼요. 최저가 왜 강화되냐? 예전에는 물원, 화원 이런 걸 선택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1학년 내용일 뿐인 거예요. 야, 우리 학교 와서 이거 수업 들으려면 너희 이 정도는 알아야 돼. 그게 이제 최저 학력이 강화되는 건데 문제는 정시에 들어가서는 비중이 낮아져요.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종으로 가면은 최저가 강화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학종으로 갔는데 이 정도도 모르면 너희 우리 학교 와서 수업을 못 따라와 이거예요. 그래서 최저는 강화가 되는데 올해 정시에서는 이게 전문성이 떨어지잖아요. 정시를 가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시에서는 이거 정시에서 우리 학교에서 잘하는 애를 뽑고 싶은데 이 수능 성적만 가지고 이거 1학년 거 잘해봤자 우리 학교 와서 들을 수 있을까? 그럼 아까 전처럼 우리 학교 오려면 내신에서 물리원, 화학원, 예를 들어 뭐 기계공학이다. 물리원, 화학원을 들어야 되는데 그럼 내신을 좀 볼까? 정시에서 내신 비중이 올라가게 됩니다. 실제 어머님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정시라고 하면 수능 100%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데 수능이 50% 이상 비중이 있는 걸 다 정시라 그래요.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실은 내신 비중이 50% 이상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현재 벌써 서울대가 내신 40%, 정시에 내신은 40% 넣겠다고 얘기를 했죠. 지금 1학년부터. 확정적이 됐습니다. 근데 물론은 이게 교육부의 정책이고 대학교에서도 교육부 정책을 알고 우린 이렇게 뽑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고1이 좀 피해자예요. 왜냐면 고1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추가적으로 바꿀 겁니다. 뭐 당연한 거죠. 뭐 어떤 정책을 실시하면 우리가 정책 실시한다고 해서 다 잘 되리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진행을 해봐야 할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요약을 할 수 있고요. 5등급제, 고교학점제, 통합수능 이 세 가지가 핵심인데 이거를 조금 더 요약만 한 부분이고 이걸 조금 더 지금 1학년에 맞춰서 조금 더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요약분을 하면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정시는 내신 비중이 늘었고 내신은 최저가 강화됐고 무슨 얘기냐면 종합전형, 교과전형, 정시전형, 논술전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옛날에는 정시면 수능 100, 논술이면 논술 100, 종합전형이면 뭐 최저 안 보는 데도 있고 이렇게 막 극단적이었으면 이제 전부 다 융합이 되는 거예요. 사탐 같은 도 융합형 문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제 입시 자체가 융합이 되는 겁니다. 어느 한쪽만 뭐가 나가지고 이제 대학을 입시하기 좀 힘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개정 교육과정으로 이제 이번이 첫 시험이었죠. 그럼 이제 첫 시험에 좀 이제 조금 얘기를 해서 들어가 볼 건데 일반적으로는 기존 출제 기조가 대부분 유지가 되었습니다. 아닌 학교도 있기는 해요. 말 그대로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유는 저도 이제 부산 출신인데 부산의 친구들이 부산의 고등학교에서 많이 수업을 하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이 있는데 제가 물어봤죠. 아직 잘 모르겠대요. 일단은 첫 시험은 그대로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 학교들이. 그래서 기존 출제 기조가 유사하게 대부분 학교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수학 쪽은. 제가 이제 다른 과목은 잘 몰라서 다른 과목 선생님들도 이제 얘기를 해주실 건데 그래서 뭐 갑자기 고대국어 서술형이 없어지지 않았죠. 그렇죠. 근데 평균적으로 난이도가 내려갈 거라고 제가 예측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학교 갈 때 원점수도 중요해졌어요. 원점수도 중요해졌기 때문에 대부분 입시 소장님들이 난이도를 좀 낮추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반대가 됐습니다. 실은 이게 반대가 된 건 아니고요. 기존 출제 기조가 유지가 된 건데 기존 출제 기조가 뭐였냐면 수학 같은 경우는
계속 시험을 조금씩 어렵게 됐어요, 매년. 그래서 예전 기출을 보면 1년 단위로 보면 갑자기 좀 난이도가 특출나게 어렵거나 특출나게 낮은 이런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계속 난이도가 상승했거든요, 수학이. 근데 제가 이제 매년 설명이 오면 다른 과목 우리 학원 선생님들 설명하는 것도 들어보잖아요. 모든 과목이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갔어요. 갑자기 막 널뛰기 하는 한두 번 빼고는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출제 기조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균적인 난이도 하락은 이제 원점수를 본다고 얘기를 한 건데, 그 전에 뭐 제가 이제 가르치는 친구도 있지만 학교에서 수학을 애들이 잘 못 봤다네요, 이제 전체적으로. 그럼 이제 기말은 난이도 좀 내릴 가능성도 솔직히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학교 쌤들도 아직 평가를 못 하기 때문에 중간고사 이제 출제 기조를 보고 이제 앞으로 똑같이 이렇게 나오겠구나, 이거는 절대 아닌 거죠.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판단을 할 겁니다. 중간을 봤더니 애들 상태가 이래. 오늘 이제 개성고가 끝났는데, 개성고는 저도 이제 아까 전에 깜짝 놀랐는데 영어가 진짜 어려웠대요. 1등급 컷이 개정후 1등급이면 개정전 2등급 컷이잖아요. 60점대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렇게 극단적이면은 지금 변화를 안 가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번 이제 수학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뭐 이번에 수학은 난이도가 저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네. 그래서 모든 학교가 그렇진 않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중요한 건 어쨌든 기말고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기말고사는 말씀드렸지만 중간고사랑 똑같게 나올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결과에 맞춰서 학교 쌤들이 좀 조절을 하실 거예요. 아마 학교 수업 난이도도 바뀔 겁니다. 그럴 수가 있고요. 출제 기조가 그래서 중간고사 때까지는 옛날 기출이랑 비슷한데 바뀔 수가 있다. 특히 3번 같은 경우가 좀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길거리 돌아다니면, 저도 그렇지만 저는 이제 설명회 때 그 얘기는 안 하거든요. 제가 이 동네에 한 10년 넘게 있었는데 10년 동안 모든 자료를 다 있습니다. 전 자료에 자신 있습니다. 실은 그거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지금 학생들도 알지만,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왔지만, 뭐 한 5년치 성북 강북 기출 모아서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옛날 기출이 이제 있는 게 뭐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 기말고사가 이제 개정 전에는 원래 이제 1학기 기말고사가 원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이런 게 나왔는데, 이제 개정 후에 경우의 수가 들어와요. 시험 범위 아예 바뀌었죠. 그리고 행렬이 들어옵니다. 이 행렬은 실은 애들이 좀 걱정을 하는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렵게 안 나올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 젊은 선생님이랑 학원 선생님들, 젊은 선생님들 중에서는 행렬을 안 배우신 분도 있거든요,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래가지고 뭐 저야 이제 워낙 나이가 있으니까 다 배우고 할 수 있는데, 수학과 같이 어쨌든 시험 내용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아예 옛날 자료가 의미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그 단순히 자료를 주는 게 아니고 변형 자료를 직접 제작을 해서 주는데, 그게 이제 좀 노하우가 쌓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행렬 들어와도 저는 이제 많이 좀 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고사 등급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이 이유는 제가 매년 강조를 하는데, 중간고사 1등급, 개정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좀 이제 개정 후니까 5등급제니까 조금 등급에 더 현혹될 수도 있어요. 근데 개정 전으로 따지면 중간고사 1등급이나 4등급이나 제가 보기에는 수학 실력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이유는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현혹돼가지고 1등급인데 나 좀 하네? 생각보다 할만하네? 기말고사에 바로 4등급. 중간고사 4등급 나오는데 복구해야겠다, 열심히. 그래 1등급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제 개정 후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 5번 내용을 오늘 많이 강조해 드릴 거예요. 이 5번 내용을 아마 설명회 때, 다른 설명회 때 많이 못 들으셨을 거예요. 이걸 조금 이따가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설명회 다니면서 어머님들 많이 보신 내용이에요. 지금 대부분 대학교에서 교육부 정책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1학년을 이렇게 뽑을게라고 얘기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발표한 대학이 빵개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뽑겠다고 얘기한 게 빵개요. 왜냐하면 일단 교육과정 개편이 너무 급진적으로 일어났죠, 이번에. 5등급제는 거의 최초잖아요. 역대 이제 예전에 뭐 7등급 했다가 9등급 했다가 5등급 했다가 갑자기 또 9등급 했다가 5등급제, 이게 아니고 계속 9등급이었다가 갑자기 바뀌었고. 그러니까 이제 뭐 뭔가 많이 바뀌었는데 대들 눈치를 보는데, 눈치를 볼 때 보는 대학이 서울대죠. 서울대 바뀌면 다 따라가거든요. 서울대 바꾸면 다 따라가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서울대도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닙니다.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입시 소장님들이 이걸 또 어디서 들고 오셔가지고 다 써먹으시는데, 역시나 이것만 가지고 2시간 동안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오늘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어차피 이거는 유튜브가 또 다 많이 나오고, 뭐 필요하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요약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균형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개정 전에 뭐였냐면 학교에마다 학교장 추천이라고 하죠. 2명을 추천하는 거예요.
옛날에 문과 이과 갈렸을 때 문과 1등, 이과 1등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의대가 지금처럼 핫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얘들이 최저만 맞추면 웬만하면 통과해서 대학을 가는 거예요. 자, 지역 균형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고등학교에서 다 2명을 선정해서 할 수 있었어요. 그 지방에 있든. 근데 지방에서 뭐가 문제였죠? 최저를 못 맞추는 거예요. 지방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근처 대학교, 지금 고대부고잖아요. 고대부고 선교들 중에서도 최저 못 맞춰서 지역 균형 떨어진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년도에 수시 제출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됐거든요. 자, 그런데 그 최저가 폐지가 됐습니다. 지금 1학년부터. 그리고 지원 자격이 변경되는데 뭐냐면 모든 고등학교에서 지역 균형을 넣을 수 있었는데 과고랑 자사고가 이제 못 넣어요. 일반고만 넣어라. 그리고 2명만 추천했죠. 과고랑 자사고를 이제 안 넣으니까 일반고에서 3명 넣으라고 한 거예요. 너희가 더 많이 넣게 해줄게. 이거 왜 이렇게 바꿨죠? 지역균형이라는 이름에 맞추는 거예요. 지역균형이라는 이름 말 그대로 전체 지역의 균형을 맞춰서 인재를 뽑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걱정되시는 게 있죠. 아, 최저도 폐지됐네. 그리고 얘들 대학교 가면 수업 따라갈 수 있을까? 잘 못하진 않을까? 근데 면접은 봅니다. 최저가 폐지됐는데 면접을 본다. 그리고 교과 역량, 학교 생활 어떻게 하는지 잘 보겠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전부 다 합치면, 그리고 학교장 추천 사유를 입력, 예전에는 그냥 추천하면 끝인데 이제 왜 추천하는지 학교장 뭐 적으라 그래요. 이거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지금 모든 대학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서울대도 문제가 되는데, 서울대 공대를 입학을 해요. 학생들이 반수를 합니다. 왜? 의대 가려고. 지금 아시죠? 다른 학교도 그래요. 다른 학교는 아예 학교를 때려치죠. 그렇습니다. 지금 대학교 왔는데 우리 대학은 우리가 서울대라는 이름을 걸고 있어요. 화학과예요. 화학과에서 정말 우리나라에 걸맞는 인재를 만들고 싶은 게 서울대 입장이거든요. 우리 학교를 빛내줄, 화학에서 정말 잘할, 지금 당장은 못해도, 지금 중요하죠. 지금 당장은 못해도 이곳에서 뼈를 묻어서 화학의 장기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싶은 게 서울대 화학과의 입장입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역균형 전형을 지금처럼 했더니 왔더니 재수를 하네요. 화학과를 끝나고 대학원까지 와서 교수님 밑에 후계자를 양성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 해요. 모든 대학이 그래요. 모르지 않잖아요. 이거 뭐 하겠다는 얘기죠? 네. 아까 전에 서울대 화학과를 가려면 화학원 화학도를 들어야겠죠. 자, 내신 성적이 개정 전처럼 못 받아도 돼요. 최저를 못 받아도 돼요. 지금 당장 성적은 안 좋아도 돼요. 그런데 너가 과목별 위계라고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못 들으면 2학년 수학을 배울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이걸 이제 위계라 그러는데, 과목별 위계를 화학원 화학도를 듣고 개정 전에 아무도 심화화학을 안 들었거든요. 왜? 등급 따기 힘들고 의미가 없으니까. 학교에서 개설도 안 돼요. 네. 말이 심화화학이지 3학년 때 개설을 하거든요. 하면 화학원 시험 쳐요. 왜? 수능 대비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고 너가 진짜 화학에 관심 있고 그거를 1학년 때 파고들고 정말 화학 과목을 열심히 듣고 3등급, 4등급 받았어? 괜찮아. 너가 우리 학교 들어올 때 이거 쓴 거에 대해서 면접을 볼게. 너 정말 화학에 관심이 있니? 등급 낮아도 괜찮아. 화학 다른 과목 좀 낮아도 괜찮거든? 화학에 정말 너의 끝을 두고 있니? 하면 뽑겠다 이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생활기록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본인 이제 계획, 이제 3년치 계획, 어떤 과목을 선정하는지가 엄청나게 중요해졌습니다. 이러면 이제 개정 전에는 등급 낮으면은 실은 못 가는 대학이 많았잖아요. 이제 등급 낮아도 갑니다, 제 생각에. 왜냐하면 대학교에서 그걸 뽑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냥. 네, 거의 확실합니다. 이 모든 게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학교장 추천 뭘 넣겠나요? 얘가 화학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내용을 넣겠다 이거예요. 네. 자, 그러면 서울대에서도 정시를 보겠죠. 아까 정시에서 서울대 뭐라 그랬죠? 자, 서울대 정시 이렇게 뽑는다고 지금 어느 정도 발표가 났어요. 1단계 수능 3배수.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서울대 경영이에요. 경영은 좀 많이 뽑거든요. 지금 몇 명 뽑는지 모르겠는데 100명 뽑는다 치겠습니다. 그러면 수능으로 300명을 거르겠다 이거예요. 3배수라는 게 100명 뽑으면 300명을 1차에서 거르겠다 이거고, 2차에서 수능 60%에 내신 40%로 최종 결정을 하겠다 이겁니다. 자, 이게 수능 영향력이 엄청나게 심각하게 감소가 된 거거든요. 지금 말이 정시지 거의 수시예요. 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시는 뭐가 중요하죠? 원점수가 중요해요. 원점수는 아니고 실은
우리 표준 변환 점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게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작년은 좀 쉬웠는데 재작년까지 어려워서 미적분 1등급까지 80한 4점 정도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수시로 가면 최저를 맞추면 100점을 받나 84점을 받나 똑같이 취급하는 겁니다. 근데 정시로 가면 표준 변환 점수 100분위를 보기 때문에 미적분 100점이랑 96점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100점은 의대로 가고 96점은 의대를 못 가거든요. 정시에서. 개정 전에는. 근데 1단계로 3배수, 수능만 가지고 3배수 뽑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수능 영향력이 많이 안 낮아졌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이거 등급으로 뽑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00점이든 84점이든 똑같이 뽑겠다고 한 거예요. 서울대에서. 그럼 동점자가 많겠죠. 동점자가 엄청 많을 거예요. 예, 서울대에서 동점자 다 합격시키겠다 했어요. 이게 3배수가 아닌 거예요, 말이. 이게 최저인 거예요. 우리 학교 이제 최저보다 좀 세겠죠, 정시니까. 이 등급제로 해서 여기까지 3배수 뽑을까요? 동점자 인정? 100명 뽑는데 1000명 몰릴 수도 있는 거예요. 등급으로 보니까. 100점이랑 84점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차이가. 근데 2단계에서는 이제 100분위 환산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100분위 환산하는데 내신이 40%가 들어가네요. 이게 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실은 엄청나게 감소한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이거 그냥 말이 정시지. 제2의 수시로 봐주시면 돼요.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뭐가 문제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 서울대 의대를 가고 싶었어요. 개정 전에 서울대 의대 수능 만점 받으면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창 시절에는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냥 맨날 잤어요. 1년으로 다 찍었어요. 시험 치는데 안 간 날도 있어요. 내신이 9등급이 나왔네요. 수능도 제대로 안 봤어요. 빵점을 봤어요. 근데 갑자기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대 의대가 목표래요. 그래서 한 3년 삼수했는데 수능을 만점을 받은 거예요. 이제 개정 전에는 갈 수 있잖아요. 이제는 못 가요. 내신이 9등급이 나왔으면요. 수능 만점 받아도 이제 서울대 못 가요. 왜? 그 내신 등급 받은 걸 리셋을 못 하거든요. 이 내신 40%가 평생 꼬리표입니다. 이제 엄청 강화됐어요. 상상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1학년한테는 좀 기회예요. 왜 기회냐면 지금 2, 3학년들 중에 정시하겠다고 대충 하는 애들 재수하면은 이거 경쟁이 안 돼요. 지금 2, 3학년 애들 정시하겠다고 수십 대충 하고 정말 정시 올인하는 애들 엄청 많거든요. 이 친구들 재수를 현역으로 못 가면 그 현역들 중에 정시를 잘 못 가잖아요. 현역들 중에서는 거의 재수를 해야 간단 말이에요. 재수 삼수. 그 친구는 재수 삼수 하는데 지금 1학년이랑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내신 신경 많이 쓰면은 나중에 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재수를 하더라도 수시 재수는 엄청 쉬워요. 수시 재수는 최저만 맞추면 거의 다 갔거든요. 생기부 그대로 있으니까 그전 거. 그래서 오히려 그런 데서 장점을 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종합영양평가는 기존 서류랑 거의 비슷합니다. 서류 비슷하고 서류랑 비슷하니까 뭐 딱히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뭐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세부적인 건 아직까지는 좀 몰라도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이것도 이제 바뀔 수 있거든요. 서울대에도 아직 확정안은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변화된 부분을 요약하면 뭐다? 진로 적성이 맞는 과목이 있어. 이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야 우리 학교 이제 진짜 우리 과에 관심 있는 애들만 뽑을 거야. 수시 우리 학교 관심 있는 애들만 뽑을 거니까 제발 왔다가 의대로 빠져나가지 마. 얘기를 하는 겁니다. 2번까지 마찬가지죠. 화학에 진짜 관심 있으면 수학에 진짜 관심 있으면 대수, 미적분, 미적투, 확통, 기하 다 듣고 심화 수학 듣고 고급 수학 듣고 다 들어. 다 들으면 내가 봤는데 넌 수학과 인재야. 무조건 뽑을게. 이거예요. 대충 하지 않았으면. 그 정도 받았으면 됐어. 뭔가 생기부 선고도 다 수학 관련된 거네. 와 완전해. 넌 서울대 수학과야. 이런 거예요. 그냥. 네, 그런 겁니다. 근데 너무 다른 과목을 아예 기초 지식도 없으면 안 되니까 야 그래도 이 정도 최저네. 근데 조금 약화시켜줄게. 이 지역균형란의 최저도 폐지됐죠. 근데 일반 전형이 따로 있어요. 일반 전형에서도 말 그대로 지금 수능은 최저 정도만 보겠다. 근데 이제 제가 좀 걱정되는 건 그게 있어요. 아까 깊이 있는 학습도 비슷한 얘기잖아요. 우리 과에 정말 원하는 인재를 뽑겠다 그런 얘기인데 다 그런 얘기를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서울대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 우리 학교 그래 자신 있어. 우리 과에 맞는 인재를 뽑는 게 우리가 자신 있으니까 이제 너희 개정 전에 맨날 그러잖아. 얘도 우리는 동아시아를 다루는 곳이야. 야 이것들이 동아시아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동아시아를 안 들어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안 듣는 거예요. 등급 따기 힘드니까. 대표적으로 그런 과목이 여고에서 물리학원 1등급이 2명 이런 거예요.
야, 너희 등급 따기 힘들다고 인원수 적은 과목 안 가잖아. 근데 우리는 그런 애들을 뽑고 싶은데? 좋아. 우리가 상대편과 등급만 보진 않을게. 학생 수도 볼 거고. 야, 학생 수가 3명밖에 안 들었어. 야, 근데 3등급이야. 아니, 3명 중에서 3등이면 전교에서 3등인 거잖아. 이 과목 나머지는 아예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다 이거예요. 야, 우리 그 정도 평가할 수 있어. 우리는 서울대니까. 문제가 뭐냐? 과연 서울대 밑에 다른 레벨에 있는 학교들도 그거를 잘 할 수 있을까? 이건 제가 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실은 이제 서울대에서 입시 담당하신 분은 완전 최고 위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제가 보면 잘 걸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밑에 대학으로, 하위권 대학으로 가면 갈수록 또 대충 보다가 대충 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개편안인데 아마 제가 다른 소장님들 설명에서 못 들은 내용을 조금 얘기했거든요. 조금 얘기했는데 도움되는 게 확실히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아예 다른 설명에서 못 들은 내용이실 겁니다. 어머님들이 이제 이건 물어볼 거예요. 1학년 끝나면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5등급제니까 1.0이 엄청 많아질 거예요. 1학년 끝나면 1.0이 진짜 많을 겁니다. 전과목 1.0이 많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개정 전에 한 5배 나올 것 같아요. 네. 전교에서 제가 보기엔 한 10명은 있을 것 같아요. 1.0이. 그러면 이제 어머님도 이거 물어보실 것 같아요. 1년 뒤에. 야, 우리 애가 의대를 가고 싶었는데 한 과목 때문에 1.1이에요. 1.2예요. 야, 이제 의대 포기해야겠죠. 왜냐면 1.0이 우리 학교에 10명 있는데 망했네요. 또는 우리 애가 의대에 목표가 없었는데 어떻게든 잘 해가지고 뭐 수학도 한 20등, 20등에도 지금 이제 1등급 나오잖아요. 영어도 한 20등. 1.0이 나왔어. 와, 의대 조금 발을 걸쳐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거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고1은 내신 1.0이 나왔잖아요. 근데 등급을 보시면 안 돼요. 지금 등급을 보면 안 되는 이유를 2학년, 3학년을 보시면 아는데 아까 전에 이제 과목 선택이 엄청 늘어갔거든요. 고교학점제 때문에. 고교학점제가 엄청 늘었어요. 그럼 대표적으로 3학년 되면 이제 수학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이 1학년 때 지금 인원 많은 학교는 진짜 거의 한 30등까지도 1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300명 되는 학교는. 개정전 2등급까지니까요. 본인이 수학을 1학년 때 한 25등 했어요. 1등급이에요. 와. 2학년 때 25등 했어요. 1등급 나와요. 2학년 때까지 다 같이 듣거든요. 자, 3학년에 미적분을 선택하거나 기하를 선택해요. 왜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대학에서 아까 전에 요구한다 했잖아요. 우리 어려면 미적분 2를 들어야 돼. 개정전 미적분. 미적분 2를 안 들으면 권장사항이야. 말이 권장이지 안 들으면 안 뽑겠다. 근데 들었어요. 인원이 몇 명 들을까요? 이제 개정전 1등급보다 더 적어요. 안 듣는 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25등이면 3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2등급, 3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과목이 2학년, 3학년 되면서 세분화되잖아요. 이 위계화가 된단 말이에요. 엄청 파고들어서 이렇게 가지를 치게 되면은 인원이 확 줄어듭니다. 그럼 특정 과목에서 본인이 1등급을 유지하려면 1학년 때 등급을 보시면 절대 안 돼요. 등수를 보셔야 돼요. 근데 등수가 안 나오는 학교들이 좀 있긴 하니까 그러면 학교한테 물어보세요. 쌤한테 가서. 좀 몇 등이에요? 또는 몇 등급까지 1등급 컷이 나면 본인 점수 보면 좀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1.0이 중요한 게 아니고 1학년 때 과목별 등수를 보면 2학년, 3학년 때 본인이 1.0을 진짜 받을 수 있을지, 유지할 수 있을지, 또는 반대로 1학년 때 내가 1.0 받을 수 있는데 컨디션 난조를 해서 갑자기 영어가 2등급 나서 아까 지금 1.3이에요. 1.2예요. 근데 내가 컨디션이 괜찮을 때는 영어 계속 무조건 전교 5단원이 들었는데 진짜 그때 딱 컨디션 난조로 갑자기 2등급을 받은 거예요. 다른 과목을 봤는데 다른 과목이 다 전교 10등 아니네요. 그러면 제가 의대 느려도 돼요. 왜? 1.0을 받기 쉬운 건 1학년 때까지가 끝입니다. 무조건입니다. 2학년, 3학년 올라갈수록 등급이 무조건 하락해요. 과목 선택을 하면서. 근데 과목 선택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대학교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1학년 내신 등급에 낚이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등수를 보셔야 돼요. 모든 과목에. 그래야지 본인이 나중에 가고 싶은 과에 갈 때 세부 로드맵을 솔직히 이제 중간고사 끝났잖아요. 5월에 세부 과목 선정을 학교에서 2학기 되면 어떤 과목 2학년 들을 거 얘기하잖아요. 그 지금 정해야 돼요. 나중에 가서 정할 시간 없어요. 지금부터 정확하게 못 정하더라도 어느 정도 틀은 잡고 있어야 돼요. 등수를 보면서 계획을 짜셔야 됩니다. 1학년 기말까지는, 늦어도 기말까지는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3학년 되면 문제가 뭐냐면 지금 3학년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자, 1학년 때 1.0에 낚이지 말아 등수를 보라고 말씀드렸죠. 2학년 때는 과목 선택을 미리 잘해서 본인이 등급 예측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3학년 때 뭐가 문제냐면 지금 이게 진짜 문제예요.
개정 전에는 3학년 1학기 내신이 아까 전에 상대평가가 지금 3개라 그랬잖아요. 국영수밖에 없어요. 근데 국어 영어는 당연히 수능 과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학이 예를 들어서 수학이 미적분을 내신을 하거든요. 이제 이공계 쪽까지면. 그러면 미적분이 수능 선택을 해요, 걔들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학교에서도 내신 공부를 전부 수능 특강으로 합니다. 내신 시험이 전부 수능 특강 베이스로 나와요. 한두 개 학교 빼고. 무슨 얘기다? 내신하면서 수능 공부를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리고 물리학 2를 선정하죠.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물리학 2 교재를 물리학 1 수능 특강으로 나가요. 무슨 얘기냐면 수능 공부하라 이거예요,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도 물리학 2를 안 시켜요. 하는 학교도 있는데 안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심화수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심화수학 과목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하나고 있어요. 근데 심화수학이면 원래 심화수학 교재가 있는데 그걸 안 해요. 수원수투합니다. 수능하라고. 지금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애들이 고3 때는 뭐가 문제냐면 국어 영어 빼고는 전부 수능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고3 때 공부라는 게. 근데 문제가 뭐죠? 이제 전부 상대평가예요. 고3 때 기하는 학교 절대평가를 대충 해요. 물리학 2 있는 학교 절대평가를 대충 해요. 전부 상대평가 기록을 다 하기 때문에 3학년이 되면 지금 뭐가 문제죠? 내신 공부를 빡시게 하면 수능 공부를 못합니다. 아예 못해요. 국어 영어 빼고는. 국어 영어는 그대로 수능 특강으로 할 겁니다. 근데 이제는 3학년 되면은 내신 공부를 해야 되니 수능 공부를 해야 되니 선택을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자, 뭘 선택해야 될까요? 뭘 선택해야 되죠? 자, 이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개정 전에는 본인 성향에 따라 정시 수시가 극단적으로 나뉘었는데 아까 뭐라고 했죠? 이제 수시 재수는 없습니다. 수시는 리셋을 못해요. 수시는 리셋을 못해요. 그리고 이제 정시의 수시 비중이 높아졌잖아요. 상위권 대학이. 물론 3학년 가서 좀 더 모든 학교가 발표가 나는 걸 보긴 해야 되겠지만 지금으로는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무조건 내신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거 리셋도 안 되고요. 한 번 받으면 리셋도 안 되고 지금 이제 정시를 가도 내신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수능 공부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시로가 진짜 안 좋아졌죠. 정시 정말 안 좋습니다. 정시 3학년 때 이거 챙기면 수능 점수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면 정시는 지금도 정시 애들은 거의 재수를 하지만 이때는 거의 재수를 해서 가라는 얘기예요. 거의 정시 애들은.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수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선배들은 1학년 때 시험 못 치면 정시해야지. 2학년 때부터 정시한다. 2학년 1학기까지는 볼까? 2학년 1학기까지 시험을 망쳤어요. 정시해야지. 또는 2학년 2학기까지 볼까? 2학년 2학기까지 나는 이제 무죄 정시야. 자, 저기 시대인재 고등학교 가고 대치동에 있는 시대인재 고등학교로 가잖아요. 그래요. 이젠 그게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내신이 만족할 만큼 안 나와도 절대 끝까지 놓치면 안 돼요. 이제는. 이게 너무 중요해졌어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는 단어 설명회 때 안 하는데 지금 들어보시면 알겠죠. 지금 1.0 많아진다. 많아지는 건 1학년 때까지입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점점 비중이 줄어듭니다. 실은 최종 고3 때까지 1.0 받는데 생각보다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개정 전보다 더 없을 수 있어요. 왜? 개정 전에는 기하를 1.0 선택하는 과목에 안 넣었죠. 이제 넣었거든요. 물리학도 안 넣었거든요. 선택하면 이제 넣어요. 근데 물리학도 사람이 적잖아요. 그럼 이제 1.0을 유지하려면 거기서 전교 1등 해야 돼요. 이런 거예요. 1.0이 훨씬 어려워졌을 수도 있어요. 2학년, 3학년 가면. 1학년 때 절대 낚시당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진짜 방금 전까지 도움 정말 많이 되는 거, 다른 데 못 들어보셨던 내용을 드렸는데 이제 중간고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학생들이, 여기 학생들도 많으니까 해야 될 거를 정리정돈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고사는 실제 실력대로 등수가 안 나옵니다. 왜? 수학만 극단적으로 또 말씀드리자면 첫 시험에 대한 긴장감 때문에 실은 상위권 애들이 좀 실수를 많이 하는 시험이 가장 첫 시험입니다. 그리고 수학 아시지만 이번 시험 내용이 중학교 3학년 내용이 비슷해요. 2차 방정식 2차 함수 중3 때도 있거든요. 하위권 애들도 1년 넘게 공부한 단원이에요. 원방 이런 거 하위권 애들 한 번도 한 적 없거든요. 실은 선행 안 한 애들은. 그러니까 이제 하위권 애들이 올라오고 하위권 애들이 내려오니까 실제 등수대로 잘 안 나와요. 실수 한 번 하면 개정전에 1등급 실력인데 개정전에 수학이 전교 5등 실력인데 중간고사 4등급 나오는 애들도 있고요. 진짜 막 4등급 실력인데 1등급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잘 찍어서. 근데 중간고사 몰라요. 어차피 기말에서 갈립니다. 대부분 과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말에서 등급이 갈리는 이유는 또 뭐가 있냐면 대비 기간이 짧죠. 지금 중간고사는 11월부터 공부한 거거든요. 프리윈터, 윈터 하면서. 대비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제 본인 등수로 찾아가요. 실력대로. 보통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오늘 제일 강조하는 겁니다. 등급 보시면 안 됩니다. 1.0에 만족하시면 끝이에요. 1.0인데 전부 다 전교 1등이라서 1.0 이내는 의대를 가는 거고요.
전부 다 25등에서 1.0이 내는 완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걔는 제가 보기엔 스카이도 못 가요. 그 등수 유지하면 내신으로.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 친구들도 상위권, 어쨌든 중간고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제 나오겠죠. 안 나온 과목도 있겠지만 본인이 상위권이다 하위권이다 지금 비슷합니다. 어차피 상위권 하위권 둘 다 중간고사 성적이 바뀌면 안 돼요. 1.0이다 아싸 등수 보고요. 기말에 또 내려갈 수 있고요. 왜냐면 이게 본인 실력대로 안 나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위권도 중간고사 와 제가 1등급이 하나도 없어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기말에 다 복구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로드맵 교과 역량이 전부 아니다.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서울대에서 야 옛날에는 우리가 그냥 1.0에 가까운 애들 뽑았는데 그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 1.0 가까운 애들 뽑았죠. 이대로 빠지는데 야 나는 정말 우리과 올해들만 뽑겠어. 야 등급 좀 낮아도 괜찮아. 성적을 학생부 관리랑 밸런스를 맞춰서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확률이 높아졌어요. 서울대 실시하면 다 따라 내려옵니다. 네, 다 따라 내려오고요. 제가 교수더라도 우리과에 계속 이슬을 뽑지. 얘 정말 야 수능이 만점이야. 와 무조건 인제내 뽑아야겠다. 이제 나간다는 거 다 알아요. 절대 나갑니다. 안 뽑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은 당연히 이 로드맵이 중요하고 이 로드맵이 이제 별다른 건 아니고 이제 그 본인 등수에 맞춰서 앞으로 이제 어떤 과목을 좀 들으면 좋을지에 대한 계획을 좀 세우는 건데 뭐 지금 당장 바로 결정하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부터 어느 정도 틀을 잡고 있어야 그 이제 생기부에서 이제 대학교에서 그 반영을 안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반영하는 것들이 있고 안 하는 거는 하는 거든 이제 조금 안 하는 것도 편법 써서 할 수 있게 할 수 있거든요. 뭐 창체 이런 거 넣어가지고 그런 걸 해서 조금 더 계획을 좀 짜시는 게 좋아요. 생각보다 비중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상위권은 잘 나왔으니까 상위권이겠죠. 와 나 1.0이야. 등급에 만족하지 말고 등수를 올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수학이 전교 20등 1등급 아싸가 아니고 야 최소 제가 봤을 때 수학과를 가서 본인이 수학과를 가고 싶고 서울대 수학과를 가고 싶고 서울의 수학에 대한 모든 위기에 있는 과목을 듣고 수시로 가고 싶으면 제가 보기에는 수학 5등은 해야 돼요. 전교 5등은 해야 그 다른 과목도 다 1등을 할 수 있습니다. 심화 수학 이런 거 진짜 몇 명 안 들을 거거든요. 많이 선택한다면 거기 진짜 혼자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목 개설은 이제 뭐 어떻게 할지는 이제 교육부에서 한 번 더 발표를 할 건데 뭐 다른 학교들이랑 조인해서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등수를 봐라. 그리고 중하위권은 어쨌든 1.0을 못 받았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 중하위권은 예를 들어서 1학년 끝나서도 1.0이 아닌데 괜찮아요. 2학년, 3학년이 진짜 승부처가 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학년, 3학년은 1.0 받기가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정 전보다 더 어려워요. 3학년은. 그렇기 때문에 승부처가 대학교에서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1학년 때 1.0인데 2학년 때 1.2고 3학년 때 1.5 받는 애보다 1학년 때 1.5고 2학년 때 1.4고 3학년 때 1.3인 애를 뽑는다고. 성적 오른 애 뽑거든요. 그래서 승부처가 2학년, 3학년이 될 수 있으니까 어차피 지금 1학년 수시를 절대 못 넣거든요. 3학년 1할 때까지. 아예 못 넣어요. 정시를 해도 못 넣기 때문에 어차피 못 넣을 거 본인의 성적이 어떻든 상관없이 계속 열심히 해야 돼요. 네, 그게 그냥 오히려 편해졌어요. 그냥 내신 계속 하면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5.0, 제가 모든 과목이 5.0이더라도 이제 포기하면 안 돼요. 이제 포기라는 게 없어요. 그냥 내신 끝까지 봐야 됩니다. 자, 그럼 기말고사 대비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멘탈 관리 말했지만 이제 제가 심플하게 말씀드렸죠. 애들이 이제 포기라는 게 없어요. 포기를 할 수 있는 학년이 아니거든요. 몇 등급을 받든 포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멘탈 관리죠. 그 얘기했지만 뒤에가 승부처가 되거든요. 지금 뒤에가 승부처가 되니까 특히 본인이 예를 들어 영어를 싫어요. 예를 들어 영어를 싫어한다 치겠습니다. 이 학생이. 근데 수학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옛날에는 영어를 올려서 1.0을 만들어야 됐잖아요. 이제는 정말 영어가 너무 힘들면은 실은 영어는 등급 유지하면서 수학을 등수를 더 올려서 2, 3학년 노리는 것도 더 괜찮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약간 그런 쪽으로 돼요. 이제는 모든 과목에 만능을 뽑지 않겠다. 모든 과목에 만능은 의대나 가라. 우리 과목에 맞는 애들 뽑겠다. 다른 과목은요? 다른 과목은 여기 와서 수업 들을 정도만 있으면 돼. 약간 그런 느낌. 계속 얘기했지만. 그리고 5월에 함정에 빠지지 말자. 무슨 얘기냐면 5월에 이제 끝났죠. 이 연휴입니다. 오늘 노동절이고요. 물론 학교 안 가나요? 와, 선생님들도 쉬시는군요. 네, 그리고 내일 또 쉬는 학교도 있던데. 재량 수요별로. 그리고 5월 6일까지 쉬잖아요. 네. 끝나면 어버이날이고 카네이션 들어드리고 놀러 갑니다. 스승의 날에 놀러 갑니다. 5월 5일에 롯데월드 갑니다. 롯데월드 어린이도 아니면서 롯데월드 가요. 롯데월드 가면 다 고등학생 진짜.
그러면 바로 6월이고요. 6월 되면은 내신 기간이잖아요. 망했습니다, 벌써. 벌써 망한 거예요. 벌써 망했습니다. 왜? 할 게 너무 많아요. 수행평가도 학교에서 수행평가도 5월에 잘 안 줘요. 행사가 많으니까. 다 6월에 줍니다. 제가 어쨌든 기말에도 다 갈린다 했잖아요. 기말에서 어떻게 갈리느냐? 5월에 누가 열심히 했느라고 갈려요. 6월이 중요하잖아요. 6월 되면 다 열심히 해요. 상대평가잖아요. 상대평가에서 성적을 잘 받는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남들이 안 할 때 한다. 남들이 할 때 해봤자 안 올라요. 고3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죠? 선생님 제가 2학년 때보다 공부 시간을 4시간인데 늘렸는데 성적이 내려갔어요. 그럼 제가 얘기하죠. 딴 애들은 5시간 했나 보지.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상대평가니까요. 맞잖아요. 상대평가. 남이 안 할 때 해야 돼요. 5월을 해야 돼요. 5월을. 모든 과목. 근데 이제 암기 과목은 5월에 하면 조금 낭비가 있으니까 5월에 암기 과목 아닌 거. 수학. 특히 수학. 수학을 5월에 잡고 수학 6월 15일에 끝내요. 그 다음에 6월 15일부터 7월 초에 시험 치잖아요. 그때 딴 과목에 집중해야 돼요. 수학은 좀 간만 유지하면서. 저랑 수학원 애들 알겠지만 제가 시험 가까이 다가올수록 숙제를 더 줄였거든요. 왜냐하면 시험 가까이 오면 딴 과목 해야 돼요. 수학은 감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공부입니다. 그게 모든 학기에 다 적용이 돼요. 근데 특히 기말에 더 중요하죠. 기말이 텀이 짧기 때문에. 아까 이거 3번. 이제 학교 생활과 밸런스. 이게 뭐죠? 아까 그 로드맵 짜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본인 인생을 좀 하고. 지금 제가 10명한테 물어보면 10명이 다 꿈이 없대요. 돈 많이 벌고 싶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좀 본인이 나중에 뭐 하고 싶은지 좀 일찍 좀 고민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 얘기했지만, 이게 아까 얘기한 거예요. 영어 싫어요. 수학 좋아요. 나 수학 좋아? 수학 1등급이야. 괜찮아. 그게 아니고 실력 향상을 해서 전교 1등할 생각까지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실은 이번에 교육과정 개편되면서 저도 이제 막 입시 설명회 다니고 우리 학원 쌤들도 막 정보해서 듣고 있는데, 저는 우리 학원이 엄청 큰 기회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고2, 고3 내신이 중요도가 확 올라갔거든요. 지금은 체감 못 하실 거예요. 근데 고2, 고3 가면 아까 했지만 등급컷이 확 줄기 때문에 선택 과목에 대해서 고2, 고3 내신이 엄청 중요해졌습니다. 그 내신을 지금 놓으면 안 되는 학년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 학년이 아마 여기 대형학원, 중형학원, 중대형학원 그냥 싹 다 합해서 유일할 거예요. 고2, 3이 1학년보다 많아요. 고2, 3이 1학년보다 많은 유일한 학원일 겁니다. 다른 학원 보면 1학년 반이 한 30개 있으면 3학년 반이 10개 정도 될 거예요. 보통 그렇습니다. 꼭 이 근처에 있는 학원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학원이 그런데 저도 태어나 처음 봤어요. 제가 일하는 학원이지만 2학년, 3학년, 1학년보다 훨씬 많습니다. 1학년이 정말 적은 편이에요. 근데 이 학생들이 매년 그렇거든요. 왜 그럴까요? 저희가 이제 실은 중학 이제 애들이 다니는 곳이 있는데 저희는 막 푸시하진 않거든요. 뭐 다녔던 동생이나 다니고 별로 안 커요. 뭐 홍보도 많이 안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을 땡겨오는 애들이 없는 거예요, 실은. 땡겨오는 애들이 없는데 그래서 다른 학원은 이제 보통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하면 땡겨오잖아요, 밑에서. 그럼 걔들이 이제 1학년 끝나고 1학기 끝나고 2학년 끝나고 다 저희 학원에 넘어오는 거예요. 다 넘어와서 고3 때까지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또 있어요. 고3이 특히 많거든요. 제가 지금 250명 가르치는 고3이 한 130명 정도 돼요. 절반인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통 대부분 학원에서 고3을 잘 안 해요. 왜냐면 고3은 학원사님들이 하기 싫어해요. 이유가 너무 당연한 건데 고3은 경쟁자가 다른 학원이 아니고 인강, 대치동 이런 데입니다. 그리고 고3은 중간에서 애들 잘한다고 애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1학년 때는 잘하면 우르르 몰렸다 우르르 나왔다 이런 게 좀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학원에서는 수학 같은 경우 주 2회 수업이면 선생님이 수업을 4개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대부분 학원들이 고대부고 반이 있다. 예를 들어 치면 어떤 학원에서 그러면 고대부고 담당하신 쌤이 1학년 2반, 2학년 2반 땡깁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3학년을 아예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학년이 다 몰려왔어요. 이번에 수학뿐만이 아니고 영어 안 해주거든요. 다른 학원 가면. 그래서 다 몰렸는데 이게 저희 학원은 굉장히 큰 저는 이제 포기 안 하고 계속 3학년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저희 학원은 굉장히 큰 노하우가 된 거예요, 지금. 왜냐면 3학년 대신 진짜 중요해져가지고 지금 이 3학년 자료나 맞춤 수업을 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을 겁니다, 생각보다. 3학년 가보면 주변 학원에 10개 반이 있다고 했잖아요. 보시면 학교별 내신 반이 거의 없어요. 전부 정시반입니다, 대부분. 네. 그래서 이게 저희 학원의 큰 메리트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아쉬운 거는 나중에 우리 학원 오지 말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우리 학원 왔으면 우리가 성적 좀 보장을 해줄 수 있을 텐데 해가지고 혹시 동생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이 5월 설명회 끝나고 6월 초에 뭘 할 거냐면 중학교부터 수학을 엄청나게 확장해서 아예 중학교 애들 조금 3년치 커리큘럼을 다 짜서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 얘들 우리가 중학교 괜히 이상한 데서 이상하게 잘못 배우지 말고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데리고 가자 해서 아마 이번 7월부터 개설할 건데요. 그때 설명이 한번 있을 거니까 혹시 동생들 있으면 한번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변하는 교육 과정에 맞출 수 있는 학원. 이건 뭐냐면 이제 과목수가 되게 위기가 많잖아요. 이제 행렬 가르칠 수 있는 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저희 할 수 있고요. 기하 같은 수업도 거의 안 해요. 대부분 학원들이. 왜 기하 듣는 애들 없어요. 저 250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애들이 한 명이 기하를 좀 개설하달래 해서 수요 조사인데 2명 있었어요. 했습니다. 했어요. 아침잠을 줄여서 기하를 개설해서 해줬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일반적인 학원에서 안 하거든요. 솔직히 이게 비효율적인데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우리 학원생들 다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노하우일 거예요. 이제 앞으로 심화 수학 선택 안에 있다. 다른 학원에 개설이 안 될 겁니다. 저희 학원 개설됩니다. 예, 원하면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게 계속 다양한 과목에 좀 적합한 학원이지 않나. 지금까지도 그래왔고요. 그리고 학교별 수업 저희가 11개 학교 지금 하고 있는데 고대부가 그 중에 하나잖아요. 아까 제가 뭐라 했죠? 학교 10년치 자료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장점으로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고 제가 매년 변형 자료 직접 만들래요. 저희 수학생들은 직접 다 만들어 왔고 이번에도 고대부고 필요한 자료 만들고 우리 우재필 수학과 팀장님이 고대부고 담당하신 얘기해서 뭐 서술형 대비 자료 받고 저랑 수업한 애들은 카톡으로 계속 보냈죠. 고대부고 보낸 거에 한 10배 보냈어요. 개성고는. 개성고는 매년 자료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진짜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든 자료가 계속 있고 이게 1번, 2번, 3번이 그동안 힘들었지만 저도 이제 약간 좀 편하게 지내려면 저도 하나 학교 맡아서 2, 3학년 난독하면 저도 훨씬 편하거든요. 이거 제가 놓치지 않고 했는데 우리 학원쌤들은 놓치지 말자고 했는데 지금 엄청 큰 장점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마지막 시험을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 개성고 1, 2, 3과 신일고 1, 2, 3 전 통합반이잖아요. 오늘 14개 학교를 쳤거든요. 어제 직전 보강 150명을 했어요. 어제 진짜 힘들었어요. 이러다 죽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10시쯤에 제가 수업이 다 끝내고 이제 질문 몰린 걸 보내면 제가 새벽까지 12시까지 보내줄게 그러면 카톡을 이 시험 전날 또 보냈죠. 보냈는데 150명이잖아요. 한 명당 4개에서 5개를 보내는 거예요. 700문제가 쌓였어요. 어제 새벽 4시 반까지 질문 찍고 갔어요. 그 이제 공통된 질문이 있으니까 복세도 붙여넣으니까 700문제 한 거지 책 한 권을 풀고 간 거예요. 이거 진짜 제가 이제 이렇게 해나? 근데 이게 정말 아마 제 이제 이번 개정된 교육 과정에 저희 학원에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겁니다. 다른 학원에 비교해서. 2학년, 3학년까지 학생 수가 줄지 않고 계속 느는 메리트가 여기서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이제 어쨌든 저희 학원 자랑하는 거니까 피부로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냥 결과만 보고 보시면 돼요. 결과는 이겁니다. 2학년, 3학년이 월등히 많습니다. 다른 학원에 비해서. 이게 진짜 그냥 결과론적으로만 보시면 돼요. 그럼 한 명 있던 저희 설명이 한 명 있어도 다 했잖아요. 저희 한 명 우리 영어과 팀 그 원장님은 경동고 영어 한 명 있었는데 개설을 해서 개설하고 지금 2년째 하고 있어요. 한 명으로. 저희 다 포기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진짜 저희하고 메리트고요. 말씀드렸지만 이제 실력 양성을 달성 뭐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레벨별 수업하고 제가 이제 레벨 심화반 하는데 제가 지금 오늘 이제 잘 모르겠는데 이제 지금 벌써 확정적으로 전교 1등 나온 게 12명이거든요, 수학이. 확정적인 게 12명이에요. 제가 이제 거의 45개 학교를 합니다. 고 1, 2, 3 다 따로 생각하고 확통, 미적 따로 분리해서 보면 45개 학교를 하는데 학교는 이제 한 10 몇 개인데 거기서 이제 1, 2, 3학년 가로가면 45개인데 지금 최종적으로 제가 어제까지 10명에서 15명 정도 전교 1등이 확정적으로 들었고요. 그리고 왜냐면 100점이면 전교 1등이고 성적표가 벌써 나온 학교도 있어요. 창문여고 같은 경우는. 오늘 추가되면 제가 보기엔 전교 1등이 한 많으면 20명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수학이 전교 1등인 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만큼 제가 아까 강조했잖아요. 이제 등급 보시면 안 돼요. 상위권 친구들은. 무조건 등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등급 1등급 몇 명이다. 실은 저희도 1등급 몇 명이다 홍보하겠죠. 아마 제 수업에 2등급인 애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개정으로는. 자랑을 하겠죠. 근데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등수를 보셔야 돼요. 잘하는 애들이 몇 명 정도 할 수 있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모든 거에 지금 저희 학원 장점 솔직히 말해서 제 얼굴에 철판 깔고 자랑 한번 하고 싶어서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이거 진짜 큰 메리트가 될 겁니다. 저희 학원의 큰 자산. 개정 교육 과정이 저희 학원에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과목별로 각 과목 담당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수학부터 진행하나요? 네, 우재필 수학과 팀장님 모시고 고대부고 1학년 수학 중간고사 분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학과 팀장 맡고 있는 우재필 선생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그냥 저 소개하면은 저도 수학 가르치 한 18년 정도 됐고요. 지금
미래탐구 저기 성북 미래탐구까지 해서 하면은 사실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여기 지역에서 쭉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사실 여기 경동고등학교 나왔고 저희 조카도 지금 사실 여기 고대부고를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고대부고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리면 사실 고대부고는 시험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어렵거나 그런 학교는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좀 서술형 비중이 많고 좀 이랬었는데 이게 22년도부터 조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22년도부터 조금 시험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였고 그래서 어떻게 나왔었는지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이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요번에 시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서술형이 많이 줄었습니다. 원래 여기 이제 고대부고 같은 경우 서술형 같은 경우에 시험 끝나는 날 바로 올라왔죠. 그래서 채점 기준표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 채점 기준표대로 적혀 있어야지만 이게 점수가 돼요. 그래서 답만 맞는다고 해서 이게 사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채점 기준표대로 정확하게 적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22년도나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이 40점이었거든요. 지금 실제로 지금 고2 학생들 같은 경우에 확통이나 수원이 서술형이 45점이었거든요. 그래서 1학년 애들하고 너무 이게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학년 애들 같은 경우에 좀 서술형이 그래도 비중이 많이 내려갔다. 그래서 서술형이 현재 15점이었고요. 근데 이게 15점짜리가 보면 8.7점 해가지고 사실은 또 이게 쪼개서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술형 비중이 확실히 내려갔다는 건 좀 부담이 좀 덜 할 겁니다. 확실히 서술형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서술형 적느냐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부족할 텐데 다행히도 서술형이 좀 비중이 많이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작년에 비해서는 그럼 시험이 어떠냐라고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기억하기에 준킬러 문항이 한 문제 정도 됐었고 그 다음 킬러 문항이 한 2문제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한 3문제 정도 돼서 그때 아마 저도 이제 예상했던 게 1등급 컷이 80 후반 아니면 80 중반 정도 될 거다. 근데 그때는 1등급이 사실 4%였잖아요. 그래서 2등급 컷이 그래도 70 이렇게 후반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요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준킬러 문항이 2문제에다가 킬러 문항이 3문제 나왔었어요. 그래서 객관식 뒤에 보면은 문제들 15번부터 해서 19번까지 문제들이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사실 14번까지는 그래도 좀 풀만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이제 지금 이제 서술형 1, 2번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쉽게 나왔죠. 그래서 서술형이 좀 부담이 없었을 시험이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조금 어렵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이게 사실 지금 문항수에서 보면 21문제라고 하지만 서술형 2문제 같은 경우에 사실 3문제, 지금 2문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애들 체감상은 24문제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많이 부족했어가지고 뒤에 문제들은 잘 보지도 못했을 가능성이 좀 높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험이 그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지금 1등급 컷이 지금 10% 정도 되기 때문에 1등급 컷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좀 내려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저희 반에도 잘 본 친구들이 보면 80 이렇게 초반이더라고요. 근데 걔네들 같은 경우는 거의 무난하게 1등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80 초반 아니면은 이게 아마 70 후반 정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게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1등급이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또 2등급 컷도 사실은 조금 이게 옛날 기준으로 따지면 4등급 초중반 애들까지도 2등급이기 때문에 이건 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도 웬만해서는 지금 원장님이랑 이런 등급 얘기하면서 잘 맞추는 편인데 요번에는 이제 이게 10%로 바뀌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는 저도 조금 한번 감이 안 오는데 한번 나와봐야지 저도 정확히 알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요거 5문제에서 한두 문제 맞춘 애들이 아마 1등급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것보다 좀 점수가 낮은 친구들은 괜찮습니다. 기말고사 때 많이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시험들이 어떻게 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5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게 지금 추계방정식이 미지수로 해서 나와가지고 최대값 구하는 문제 이렇게 해서 나왔었고요. 그럼 변형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 시중교재들에도 많이 나왔고 기출에도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조금 강조를 많이 했던 문제고 실제로 뭐 파이널 자료라든지 내신 대비 자료라든지 이런 거에서 많이 접해본 문제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조금 꼬여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지금 6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식 변형에서 문제 푸는 문제인데 이게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고 실제적으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창문여고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내신 대비 이렇게 하면서 저희 같은 경우 4월 달에 이렇게 매주 시험을 보고 있거든요. 매 시간. 그래서 그때 시험 봐가지고 아이들이 한번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해서 유사했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7번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나왔나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문제고요. 이거 차수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푸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 차수 얘네들 비교해가지고 쟤네들 그렇게 개수 비교하는 문제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용문고에서도 실제적으로 이런 비슷한 유형이 나왔었고 이거 말고도 다른 문제들에서 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마플 시너지나 이런 교재에도 좀 나와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8번 같은 경우에는 거듭 제곱 이렇게 해서 하는 문제였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반 애들은 그냥 좀 외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암기해가지고 푸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새로운 유형은 19번이었죠. 19번이 이제 2차 함수 교점 가지고 하는 문제였고, 이게 문제가 상당히 길어가지고 어려워 보이는데 막상 풀고 나면 정말 별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19번이 조금 더 쉬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시중 문제집이나 그런 데서 보기는 조금 쉽지 않은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총평을 드리면 확실히 서술형 비중이 줄어들어서 학생들 부담은 덜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고대부고 2학년을 하고 있잖아요. 고대부고 2학년 애들 같은 경우에 지금 서술형이 45점이라서 요번에 좀 대비하는 데 정말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걔네들 그냥 개념만 알고 있는 게 끝이 아니라 이걸 서술형으로 해서 제대로 풀이를 적어야 되는 거라서 좀 대비하는 게 어려웠다라고 하면 지금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비중이 많았기 때문에 서술형 대비 자료가 1차, 2차, 3차 막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 15점이라고 해서 사실 서술형 대비 자료가 저희 지금 대비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한 번밖에 안 나가진 않았어요. 그리고 어렵게 내지 않는다라고 해서 쉬운 문제들로 해서 그렇게 연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일단은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13번, 14번 풀었는데 시간이 거의 없네 이래서 급해가지고 이제 서술형 막 족구하다 보니까 뒤에 손 못 댄 문제들도 상당히 있었을 거다. 그래서 좀 그런 연습이 좀 필요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평은 일단 이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아마 첫 시험이기 때문에 많이 긴장했을 거고 본인 실력보다는 못 봤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중간고사보다는 사실 기말고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말고 이제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성적으로 좀 많이 갈려요. 그래서 중학교 때 내가 얼만큼 공부했냐, 그리고 중학교 때 얼만큼 선행했냐. 왜냐하면 이게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은 사실 학원에서 성적 내는 것보다는 얘가 방학 때 얼만큼 공부했냐가 더 많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이렇게 대비하다 보면서 가장 대비하기 어려운 시기가 딱 1학기 중간고사 같아요. 왜냐면 사실 1학기 중간고사 때 처음 들어온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확실히 이미 좀 공부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좀 대비가 안 돼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 이게 학교 적응하다 끝나기 때문에 이러다 보면 시험 문제 봐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방학 때 얼만큼 공부했냐가 관건이 이제 조금 이렇게 성적이 많이 나오고요. 오히려 이제 기말고사나 아니면 가장 성적에 변곡점 나오는 거는 사실 여름 방학 때 열심히 한 친구들. 그래서 저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방학 때 열심히 공부해라. 학교 가면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도 알겠지만 사실 학교의 수행평가다, 그 다음에 숙제다, 뭐다 해가지고 치여요. 엄청 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학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본인은 많이 했다 생각했는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요. 근데 이제 방학 때 들어가면 사실 시간이 여유가 많기 때문에 그때 조금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많이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기말고사, 이제 당장 지금 기말고사가 더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기말고사는요 사실 5월달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이제 저희 반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지금 뭐 끝난 아이들 지금 곧 이제 신해고 같은 경우도 오늘 끝났거든요. 용문고는 내일 끝나요. 근데 저희 애들 같은 경우에 내일부터 바로 복귀 수업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
아, 싫은 소리 하는데 그냥 일단 시험 끝나도 우리 그냥 바로 수업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단둘이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5월 달에 열심히 공부해놔야 여러분들이 6월 달에 다른 과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이게 지금 수학만 공부한다고 해서 이게 수학만 잘 본다고 해서 대학 잘 가는 건 아닙니다. 전 과목을 두루두루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학이 솔직히 공부의 가성비는 제일 떨어집니다. 공부한 시간 대비 성적이 가장 안 올라요. 수학 1시간 공부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사회나 과학 1시간 공부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심합니다. 시험 대비 기간으로 갈수록 오히려 암기 과목이나 이런 거에 더 집중하고 수학은 점검하는 차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얘기해 주는 건 5월 달에 열심히 공부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5월은 정말 이게 생각하기도 싫은데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일단 뭐 어린이날인데 내가 어린이도 아닌데 어떻게 해요? 놀러 가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부처님 오신 날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또 가족 모임 한다고 빠지고 가족 여행 간다고 또 빠지고 그 다음에 스승의 날 중학교 선생님 보러 간다고 해서 또 학원 빠지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소풍도 가고 요번에 고대부고도 수련회가 있지 않나요? 5월 달에 2학기 때 가나요? 고대부고는 지금 용문이랑 아마 신일이 5월 달에 또 수련회를 가요. 그러니까 행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행사 많지 또 수행평가 있다고 하면서 그 와중에 이제 놀기 바쁘지. 그러다 보니까 수학 공부가 제대로 안 돼요. 근데 열심히 하고 좀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개념이 끝납니다. 5월 달에 개념이 다 끝나 있어야 저희 같은 경우 지금 한 달 정도에서 개념 운영 정리가 끝나고 사실 당장 6월 달부터는 저희는 바로 내신 대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6월 달부터 그냥 바로 시험 볼 수 있게. 그래서 저희는 매 시간 시험 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점수가 다 나가고 있는데 그때 바로 나는 시험 볼 수 있다. 그래서 6월 1일이 우리는 수학 시험 보는 날이다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수학 공부를 해놔야 그래야 다른 과목들을 6월 달에 좀 암기 과목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유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지 않고 5월 달에 내가 놓쳐가지고 몇 개 단원 놓치면 다시 또 6월 달에 수학 공부한다고 다른 과목도 못해요. 전반적으로 잘하려고 하면은 일단 5월 달에 수학을 잘 해두시는 게 다른 과목들도 하기가 수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5월 달에 좀 많이 하시라고 거 중요하고요. 문제가 기말 대비 기간이 중간고사보다는 좀 짧습니다. 그래서 좀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5월 달에 바싹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바로 내일부터 바로 수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지금 이제 시험 끝났는데 그래도 한 5월 6일까지는 쉬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남들 안 할 때 공부해야 됩니다. 남들 놀 때 다 놀고 남들 공부할 때도 다 놀고 그런 다음에 공부하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다 내가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고 뒤쫓아가야 되는 입장이다라고 하면 남들 쉴 때 저는 공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부터라도 바로 공부하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요. 일단 단원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도형의 방정식이 빠지고 경우의 수가 들어왔는데 좀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좀 국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 잘하는 친구들이 근데 의외로 또 이게 독해력이 좀 딸리다고 해야 되나? 문해력이 좀 딸려서 조금 이게 경우의 수를 잘 못 푸는 경우들이 좀 덜어 있어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그나마 나은 건 요번에 행렬이라는 단원이 처음 들어왔죠. 저도 한 이제 10년 만에 이제 오랜만에 가르치는데 다행인 거는 이제 역행렬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했을 때는 역행렬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제 뭐 영인자라든지 그래서 합답형 문제라든지 아마 이제 학부모님들은 기억이 나실 건데 그래서 상당히 행렬 문제가 조금 합답형이 어렵다라고 하면 지금 영인자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빠졌기 때문에 그래도 행렬은 좀 쉽게 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낼 수 있는 요소가 거의 없거든요. 좀 시간은 많이 잡아먹을지 몰라도 어려운 문제를 내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좀 시험 대비한다라고 하면 2차 함수 파트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부등식이죠. 여러 가지 부등식 파트하고 경우의 수 파트를 조금 많이 공부하셔라. 거기서 아마 좀 점수를 가릴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난이도는 아마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는 비슷하게 나올 건데 단원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아마 조금 등급 컷은 다음 기말고사는 좀 내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기말고사 때 좀 열심히 해놓으면 일단 역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등급마다 갈릴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금 1등급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변 모의고사 기출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는 걸 추천합니다. 요번 시험 같은 경우에도 19번 문제를 제외하고 사실은 뭐 16번, 17번, 18번 전부 다 모의고사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였어가지고 이거가 지금 학교들 기출로 해서 나온 문제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모의고사 문항들 특히 이제 뭐 고2, 3월 같은 이런 모의고사 문항들도 많이 보고 다독을 해보는 걸 제일 추천드릴 것 같고요. 아, 선생님 전 지금 1등급의 목표가 아니라 요번에 지금 50점, 40점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60점 나왔어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본 개념 자체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 말씀드렸던 5문제 다 틀리면 70 몇 점이거든요. 70 지금 제 기억에는 74인가 그렇거든요. 5문제 이렇게 해서 15번부터 19번 틀리면 그러면 내가 60점대다라는 얘기는 앞에서도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개념이 좀 솔직히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에서 기본 유형들 중에서도 구멍 나 있는 유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기본 개념을 조금 잡아두고 거기서 플러스 해가지고 좀 중킬러 문항. 킬러 문항은 솔직히 못 풀어도 돼요. 이게 등급 내가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에서는 시간이 부족하면 사실 킬러 문항 2문제는 못 풀어도 저희 반 애들한테도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너희들이 지금 100점을 받기 힘든 상황이면 차라리 이제 2문제 정도 버리고 그다음 너희가 맞출 수 있는 것만 맞추라고 했거든요. 대신에 너희가 그 2문제를 안 푸는 시간에 앞에서 검사해가지고 실수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실제적으로 지금 82.7점이 이렇게 2명 나왔는데 지금 아직 4명 정도, 3명 정도밖에 연락이 안 와가지고 근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냥 지금 그렇게 자기 그냥 푼 것만 하고 이렇게 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어려운 문제 다 버려도 그냥 쉬운 문제만 풀자 이렇게 해서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지금 40점대다. 이렇게 해서 조금 점수가 좀 낮은 친구들은요. 그냥 필수 유형들만 반복적으로 연습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번까지 남았고 그 다음에 서술형만 나와도 70점대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1등급 마지노선이거나 아니면 아마 2등급 초반일 거예요. 그 정도만 돼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본 유형은 제대로 맞출 수 있게 조금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4명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대부고 4명 시작해서 지금 고대부고가 한 7명 정도 되거든요. 2학년이.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고대부고 1학년도 올해도 4명 정도. 사실은 이게 지금 2명에서 시작한 건데 이게 또 한 명씩 한 명씩 들어와가지고 4명이 된 건데 일단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목표는 2등급 이상입니다. 전원이 2등급 맞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학생 전원이 그래도 2등급은 나올 수 있게.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게 목표고요. 저희 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1회는 학교별 수업을 하고요. 1회는 지금 연합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이나 일요일날 수업 같은 경우에는 용문고, 신일고, 그 다음에 고대부고 학생들이 연합으로 수업을 하고요. 이때는 마플 시너지라는 교재 가지고 진도를 나갑니다. 그래서 마플 시너지로 해서 기본 유형을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화요일날 수업 같은 경우는 학교별 수업이고요. 학교별 수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쓰는 내신 대비 교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신 대비 교재 지금 단원별로 나와 있는 거에다가 뒤에 이제 2018년도부터 있는 고대부고 기출 문제들을 지금 뒤에 수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신이 어떤 유형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내신이 어떻게 나오는지 실질적으로 전에 나왔던 유형들을 다 풀어봅니다.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 진도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는 아마 경우의 수부터 나가고 여기는 아마 2차 함수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부터 나가서 한 달이면은 1회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가면은 2회독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총 내신 대비 기간 동안 2권 가지고 2회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수업 구성은 이렇습니다. 한 2시간 정도에서는 개념 정리 및 유형 정리가 이루어질 거고요.
매일매일 테스트를 볼 겁니다. 그래서 30분은 일일 테스트를 볼 거고요. 이제 숙제 검사 및 그 다음에 오답 노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학생별로 해가지고 본인이 푼 문제들을 학생들이 지금 저랑 그다음 학부모님, 그다음 조교 선생님 교정이 있는 이렇게 해서 카톡방에다 숙제를 실질적으로 올려야 됩니다. 자,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숙제를 올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영상 찍어서 올리는 친구들도 있고요. 태블릿 PC로 공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화면 녹화도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녹화해서 올리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머니들도 지금 우리 아이가 숙제를 잘해오고 있나 이렇게 검사하고 싶으면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 이런 거 한 번도 안 올리던데요. 이러면 그 친구는 숙제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매번 숙제 올리라고 지금 조교 선생님이 독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숙제가 안 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 와서 좀 숙제해라. 그래서 추가 클리닉 교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때 또 숙제 완성을 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틀린 번호를 올려주면 매스 플랫이라는 이제 또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쌍둥이 문제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 쌍둥이 문제 가지고 오답 노트에서 다시 비슷한 유형을 풀어볼 수 있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반 테스트를 보면요. 지금 3월달 같은 경우 이렇게 테스트 보고 반평균하고 그 다음에 그 학생이 맞은 개수 이렇게 보내주고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시험 보면서 다 보냈습니다. 지금 뭐 여기 같은 경우에서도 뭐 신일고 1학기 중간고사 뭐 반평균 58.5 그냥 그래가지고 진짜 20몇 점 맞은 애도 있었거든요. 그냥 점수 보냈습니다. 그냥. 뭐 이거 숨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 얘가 한 달 동안 공부해서 이 정도밖에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점수를 이렇게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우리 아이가 이 정도 점수 나오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해서 다 점수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 일단 3월 달에는 이렇게 해서 1일 테스트를 매일 받고요.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저희가 여기 주변 기출을 이용해 가지고요. 그래서 모든 기출을 다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매 시간 테스트를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 시간 외에도 일단 아이들 기출 이제 이렇게 질문 올라오면 질문 풀이나 그 다음에 학생들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좀 질문하기가 조금 애들이 많아서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질문할 수 있게 추가 클리닉을 진행했습니다. 겨울방학 때는 추가 클리닉 교실 같은 경우 일주일 내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들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아이들 질문 받을 수 있게 진행을 했었고요. 요번에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클리닉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 수업 외적으로 해서 더 올 수 있게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와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한두 명씩은 있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그렇게 해서 애들 봐주고 있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제가 또 따로 불러서 좀 봐주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11시 14분이라고 적혀 있는데 학생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이렇게 해서 수업 영상 태블릿 PC로 다 이렇게 영상 녹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풀이만 딱 보내주는 게 아니라 화면 녹화해가지고요. 목소리 들어가게 해설까지 다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가지고 영상 보내주고 있고 다 이렇게 다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저희는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일단 수학 시험이 아마 조금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첫 시험이라서 많이 긴장했을 텐데 일단 뭐 중간고사 못 봤다고 해서 이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수행평가도 있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성적이 또 많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기말만 잘 준비해도 어떻게 보면 성적이 많이 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혹시나 이렇게 해서 기말 믿고 보내주시면 열심히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뒤에 국어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요. 일단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앵국학원 고대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국어과 김건용 선생님입니다. 만나주셔서 반갑습니다. 바로 내용을 들어가자고 한다면 목차는 이렇게 세 가지로 저는 구성을 해봤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가볍게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시험 봤던 중간고사 대체로 어떠한 내용이었는가라고 관련된 중간고사 총평을 드린 다음에 그래서 결국에는 중요한 건 그거죠. 그래서 대응을 할 수 있는가, 대응이 되는 시험인가 아닌가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과연 대응이 되는가, 대응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기말고사 때는 어떻게 대비가 돼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요번에 목차로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좀 가볍게 드리자면요. 저는 국어교육과 출신이고요. 그래서 국어교육과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어떠한 것을 귀찮아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내는지에 대한 개념이 좀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제 친구들한테도 직접 물어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까라는 식으로도 실제로 상담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이전에 경력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뭐 아, 이런갑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아마 이 부분이 가장 눈에 와닿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전까지 강북세일학원 여기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강북세일학원에서 이제 고등부, 고1부로 근무를 했었고요. 그래서 국어과 선임을 했었고 그때서부터 고대국어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재필 팀장님께서도 2018년부터 여기서 이제 이 근방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했는데 저도 2018년 후반때 이 주위에 와가지고 고대국어를 약 6년에서 7년 가까이 지금 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국어 선생님들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고대국어 수업도 오랫동안 해서 어떠한 느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국어 수업을 꽤 오랫동안 진행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래서 고대국어 중간고사 평을 바로 드리려고 해요. 아마 학생분들은 아마 공감하셨을 겁니다. 수학하고 영어가 지나고 나서 국어를 보니 시험의 난이도는 너무나 달콤했을 겁니다. 굉장히 쉬웠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마 영어, 수학, 국어 이 세 가지 과목 중에 가장 쉬운 걸 꼽아라 라고 한다면 아마 국어를 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국어는 아주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도 하에서 중하로 잡았고요. 실제로 이러한 난이도의 기조가 이전 고대국어의 시험의 기조하고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서술을 해놨듯이 출제 기조는 유지가 됐지만 아주 약간의 변화, 아주 디테일한 변화는 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출제 기조가 큰 범위에서는 유지가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교육과정과 관련한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마 실제로 교육과정에서 국어는 사실 큰 변동이 없었죠.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만 어휘가 강조된다, 어떻게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어휘와 관련된 문제는 그렇게 출제가 안 됐고요. 그래서 그냥 기존에 있는 방식대로 그대로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큰 시험 문제를 좋은 점수를 받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던 시험이 바로 요 고대국어 국어시험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대국어는 역시나 교과서 비중으로 많이 출제가 됐고요. 모의고사는 매년 출제해왔습니다. 매년 출제하고 매 시험 출제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앞으로 학교 서울지방은 보진 않습니다만 시험 문제로는 등장을 하게 될 거고요. 특히나 이번에는 독서, 비문학 지문이 나오지 않는데 아마 비문학 지문이 낑겨 들어가게 되면서 시험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때도 교과서와 모의고사가 혼합된 문제가 나왔다고 한다면 기말고사 역시 교과서와 모의고사 위주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문학 영역을 가볍게 총평을 좀 드리자면요. 모의고사처럼 모든 장르를 출제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현대시도 나왔고요. 소설도 나왔고요. 고전소설도 나왔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모두가 출제가 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참 고대국어 좋아하는 유형입니다만 표현 방식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출제가 다 됐어요. 모든 세트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다음 중 윗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걸 해가지고 뭐 가는 어떠한 방식을 사용하여 어떠한 문제를 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항상 출제가 됐었죠. 그리고 출제되지 않은 교과서 지문 준제라 심지어 수필 관련된 지문이 하나가 있었는데 교과서에서 그건 출제가 되지도 않았었죠. 그죠? 그러니까 시험 범위 같은 데서도 시험 범위를 질러놓고서는 시험 범위가 전부 다 출제되지 않은 지문도 있었을 정도로 고대국어는 시험 문제를 그렇게 내는구나. 지문과 혼합 문제라든지 지문과 혼합 유형을 해가지고 출제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고대국어 선생님들이 굉장히 노력하신 부분이에요. 이전에 어떻게 됐냐면 고대국어에서는 그냥 교과서 따로 모의고사 따로 그리고 모의고사도 문제 그대로 선택지만 살짝 바꿔서 출제를 하시던지 아니면 진짜 노력을 하셔봐야 모의고사에서의 연기 지문 이런 게 나왔었는데 요번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학생분들도 기억이 나시겠지만 문제가 그대로 출제됐죠. 그죠? 심지어 변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부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지문제 필수적으로 물어봐야 될 질문들은 전부 다 물어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번에 나온 문제 중에 뭐 수라라든지 아니면 뭐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선 이게 핵심이니까 이걸 물어봤구나. 이 소설에선 이게 핵심이니까 이걸 물어봤구나라는 것이 딱딱딱 대응이 됐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대체로 깔끔하고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어 영역 한정에서는 내신 출제라고 한다면 이렇게 출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범적인 학교가 바로 이 고대국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솔직히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더라도 앞에서 우재필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효율이 떨어집니다.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 공부를 해도 좋은 점수를 보장할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자, 근데 고대부고 그건 어떠냐면 공부를 하면 그만큼 좋은 점수 따라오기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향의 출제 방식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문제를 실제 시험지에 있는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1번, 5번 여기 가려져 있지만 요 문제까지 합쳐서 전부 다 표현 방식과 관련된 문제였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표현 방식에 대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표현 방식에 대한 개념이 잡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 공부를 못하셨다 하더라도 요번 5월 달부터는 표현 방식과 관련된 개념어 공부가 확실히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개념어 공부가 또 안 돼 있다. 그럼 이 문제 나오면 또 틀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매 지문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겨울방학 때 만약에 이거를 공부하고 들어오셨다고 한다면 굉장히 이득을 많이 봤을 학교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감으로 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확실하게 맞힐 수 있는 방식으로 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개념을 좀 더 정교화하는 것이 5월 달에 굉장히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들은 물어야 할 것들을 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요거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문제였었는데 이땐 갈매나무라고 하는 소재에다 밑줄을 그어놨었어요. 그래서 아마 국어학원을 다른 학원에서 다녔다든지 아니면은 뭐 저희 학원 같은 데서도 당연히 예측이 됐었습니다만 당연히 물어봐야 할 것들 그대로 물어봤었죠. 연두에 그 나와있던 작품에서도 당연히 제목에 나와있던 연두 관련된 물은 물었고요. 그 다음에 A에서 E 같은 경우 파수꾼에서 나왔던 상징적 소재인데 상징적 소재 중요하다고 자습서라든지 아니면 선생님들도 강조를 하셨을 텐데 당연히 그 문제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촌장이 파수꾼들을 설득하는 방법 당연히 출제가 많이 됐었는데 당연히 출제됐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나와야 할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공부를 하면은 성적 잘 나온다. 그렇지 이게 공부지. 라고 하는 효용감을 얻기 가장 좋은 시험이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시험을 잘 못 봤다라고 한다면 진짜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진짜 공부를 안 했거나 특히 남자애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느낌이 있냐면 뭐 한국어인데 공부 안 하고 그냥 가서 봐도 되겠지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시험 문제도 그런 형식이 나왔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료 있으시죠, 그렇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아마 서술형 문제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서술형 문제도 어떤 거냐면 당연히 물어야 할 것들을 그러면 당연히 물어봐야 할 것들 또 물어보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마 저희 학원 학생들은 당연히 짚었던 문제였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거 나오겠지라고 하면서 아마 공부하셨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워낙 앞에서 봤던 객관식 문제들이 쉽다 보니까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도 이 서술형에서 점수를 좀 억지로 깎는 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술형을 쓰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도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거 나올 법한데 하는 것이 출제에 대해서 아마 학원을 다니지 않은 기존의 학생들도 아마 쉽게 접근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문법이 출제가 됐었어요. 이번에 의문 변동이 출제됐었는데 의문 변동 매우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서 공부했을 때는 진짜 심화까지 해가지고 특히나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이번에 어렵게 출제될 거야 라는 식으로 으름장을 놨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너무 쉬웠죠. 그렇죠? 그래서 과도하게 어려운 개념 지양했고요. 특히나 신예고등학교처럼 임용고시 문제를 갖다 내는 수준의 문제를 내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요 정도 개념 정도 숙지가 되어 있겠지 하는 거를 그대로 출제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과 응용이 적당히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도 상당히 기초적인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같은 걸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 하면서 21번 문제 같은 걸 보시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의문과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냥 이걸 만약에 틀렸다. 이거는 공부가 안 했다는 얘기죠. 20번 하고 서답형 2개조차도 어떤 거냐면 정말 간단하게 교과서에서 나온 예문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의 예문에 의문 변동조차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솔직히 좋은 점수 받으면 그건 도둑놈인 거죠. 다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좀 틀릴 수 있거나 헷갈려서 틀린 친구들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문법 자체도 쉽게 나왔고요. 문법도 이 두 문제가 끝이었었는데 문제도 역시나 예시에 나왔던 것들 전부 다 교과서에 나왔던 예문들을 응용해서 조금 낸 것에 불과하죠. 그냥 서술형 대비도 생각보다 애들이 많이 쉬웠을 것이다. 그러면 과연 대응이 가능하냐? 여러분들도 지금 발표의 흐름을 발표해서 알겠지만 대응 당연히 가능합니다. 물론 학원에서 하게 된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는 있겠죠. 특히나 저의 기조는 뭐냐면 앞서 우재필 팀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이 한 과목만 특정나게 잘한다고 해서 대학을 잘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맨 첫 번째 우리 대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과목을 파면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그것도 가능하지만 그래도 전 과목 잘 봐가지고 안정감 있게 대학을 가는 굳이 약간 요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보다 그냥 모든 과목 잘 봐가지고 대학을 가면 저희가 걱정을 안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입시에서 걱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적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적을 다 잘 봐버리면 사실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저는 그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특히나 수학하고 영어 같은 경우가 국영수 중에서 가장 시간이 오래 국영수 중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목이다 보니까 국어는 상대적으로 수학하고 영어를 하고 그 남은 시간에 이제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된다에 저는 항상 방점을 두고 있다 보니 조금 효율적으로 가르치는 방향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응 방안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대국어 시험 기조가 극적으로 변화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비 방법의 극적인 변화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변했고요. 영어 같은 경우도 이제 들으시면 알겠지만 기존 스타일하고 조금 다르게 출제되었다고 좀 들었어요. 그래서 고대국어의 국어 같은 경우는 극적인 변화가 그렇게 필요하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문파학하고 문법의 틀은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요번에 공통국어 상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문법이 바로 문법 요소라고 하는 높임법 관련된 문제들인데 이거는 단순 암기로 조금 들이박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다만 독서 지문이 이제 슬슬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독서 지문에 대한 대처가 좀 필요할 거고요. 문법은 미리 대처하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래야 심화 부분까지도 처리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저희는 내신 대비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규 수업으로 문학이랑 개념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걸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즉 저희는 정규 수업이 곧 내신 대비 수업입니다. 그리고 내신 대비 수업이자 모의고사 대비 수업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국어 같은 경우는 그런 괴리감이 아주 적어요. 저는 지금 교육 과정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가 대학 갔을 때의 입시 과정과 굉장히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능도 대비를 해야 되지만 수능에서 내신도 봐야 되고 내신에서 또 논술하고 면접까지 봐야 됐던 세대가 바로 저 세대였거든요. 그럴 때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재수는 죽어도 하기 싫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학부모님도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한 큐에 갈 수 있는데 한 큐에 못 가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수능과 내신에 결국 본질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럼 그 본질에 맞춰서 공부하기 가장 좋은 과목이 뭐다? 국어예요. 국어는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정규 수업으로 나가고는 있지만 정규 수업이 곧 내신 대비에 아주 기본적인 작업의 도구를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내신 대비 때는 그 자습서를 보면서 우리가 했던 것들을 적용하는 건 연습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규 수업으로 문법 개념 학습도 바로 시작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5월달 쭉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6월이 되겠죠? 6월이 되면 이제 2단계로 진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신 기갑을 돌입하게 되면 자습서를 베이스로 한 본격적인 내신 수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선 매 수업마다 그날 공부한 내용과 전주에 공부한 내용을 매주 테스트 봅니다. 물론 미니 테스트 형식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는 이걸로 숙제 검사를 가름합니다. 솔직히 문제를 풀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결국엔 숙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좋은 점수 받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해했으면 상관없지 않습니까? 굳이 끝까지 다 풀 필요는 없다예요. 제 생각은. 수학, 영어는 필요하죠. 국어는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수학하고 영어하고는 달리 저는 테스트로 증명해라 이거예요. 테스트로 증명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숙제 검사를 굳이 굳이 하지는 않고 테스트로 그냥 확인을 합니다. 테스트 잘 못 봤다. 그럼 넌 숙제 안 한 거야. 테스트를 잘 봤다. 그럼 넌 숙제한 거야. 이렇게 테스트하겠다, 검사하겠다 이거죠. 테스트를 잘 보면 됩니다. 대신에 테스트는 어떻게 나오냐면 주관식과 객관식이 섞여서 나오고요. 까놓고 저희 테스트만의 특징이긴 한데 20지선다형입니다. 10지선다형이나. 잘못 들은 게 아닙니다. 10지선다형과 20지선다형에 있는 대로 고르시오예요. 그럼 이거는 제대로 공부를 안 하면 못 풀죠. 숙제의 의미는 결국엔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한 건데 그걸 보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테스트를 봅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학습을 통해서 나간 범위 다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학습이라고 하는 주말 시기간 동안에 또 복습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규 수업 때 갈고 닦았고요. 내신 때 공부하면서 미니 테스트 보면서 복습하고요. 또 주말에 와서 2시간 동안 문제 풀면서 또 복습하게 되고요. 그럼 혼자서 3번 돌리죠. 그러면 저희가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 시간이 남아요. 그러면 또 다시 한 번 더 시험 범위를 돌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요. 시험 범위 총정리하면서 직전 날 학교 시험에 맞춰 모의 시험도 봐요. 5번 돌립니다. 시험을 못 보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고대부고 학생이 총 6명이 있는데 4명이 97점에서 96점입니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돌려 제끼니까 애들 입장에서도 문제 풀다 보니까 외워버렸다라는 얘기까지도 할 정도입니다. 물론 애들은 싫어하죠. 10지선다형, 25지선다형까지도 나왔었는데 애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대비를 하다 보니까 고대부고 시험이 너무 쉽다예요. 그렇게 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지금 고대부고 저희는 6명입니다. 그리고 국어 예전부터도 계속 가르쳐 왔지만 저는 고대부고가 1학년에서부터 계속 늘어왔어요. 지금 고대부고 2학년 애들은 지금 15명이고요. 이 두 개 학년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참 저는 운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고1 학생과 고2 학생들 전부 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애들이 공부를 이런 분위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안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학원에서.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학생들은 전부 다 어떠냐면 야, 이걸 틀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자극받으면서 조금 더 시너지 날 수 있는 반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게 저의 고대부고 반의 좀 자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시험들도 전부 다 잘 봤고요. 고1하고 고1 반하고 고2 반 전부 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건우 원장님께서도 고1부터 고3까지 대비되는 게 쭉 연결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대부고는 그런 태클을 아주 잘 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이 아주 잘 짜여져 있고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도 잘 대비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국어과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과목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목은 이제 영어죠. 그래서 영어 담당하고 계시는 신유철 원장님이 나와서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국어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고등부 원장 신유철입니다. 저는 고대부고를 3월 달 설명회 또 말씀드렸는데 제가 6년째 해오고 있어요. 20년부터 20년 21, 22, 23, 24, 25 지금 6년째 해오고 있고 여기 아까 요 자료 들은 게 있어요. 요거 칼라로 된 거. 본문 내신 비교라고 한 건데요. 나름은 선물입니다. 이거 사실은 시간 좀 많이 걸려요. 다 쳐야 되기 때문에 요거 같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를 같이 보셔서 같이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바로 시작을 해보면 이게 작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내년에는 올해를 기준으로 내년이 이제 대비가 되겠죠. 근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나 더군다나 제가 고대부고를 5년째 작년이면 5년째 해온 거기 때문에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애들한테도 얘기를 했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고3도 많아요. 고1, 고2, 고3이고 제가 지금 고대부고를 6년째 했다는 얘기는 졸업생을 세 번 보낸 겁니다. 그리고 저는 좀 운이 좋게도 3년 내내 다닌 애들이 많아요. 가령 지금 고3 친구들도 네, 제가 거의 3년을 가르쳤죠. 2년 넘게 가르친 거죠. 아직 3년이 안 됐으니까. 이제 고대부고가 원래는 듣기에서 점수를 많이 줘요. 근데 올해는 3문제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사실 좀 놀랐는데요. 제가 이제 비교 자료, 이걸 비교 자료라고 하겠습니다. 비교 자료를 보시면은 그대로 냈어요. 원래는 쉽더라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쉽더라도 변형을 좀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냈습니다. 아예 맞추라고 준 거고 하지만 이 점수가 8.4점밖에 안 돼가지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듣기는 점수가 시험은 쉽지만 이게 스피커의 어떤 영향을 좀 받았어요. 이제 고대부고가 각 친제자들은 학생들은 그 교실 스피커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눌려 들려가지고 제대로 안 들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듣기의 내용을 숙지를 하고 꼭 가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거의 그대로 나와가지고 내용조차 안 바꿔서 이건 그냥 거저 주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독해인데요. 독해가 이제 당연히 듣기 점수가
낮으니까 독해에서 점수가 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난이도가 개인적으로 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고대부 지난 5년 동안이라 하면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20년에 왔을 때 교육 과정이 18년도에 바뀌었어요. 18년도에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7년이죠. 맞을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동안에도 고대부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은 굉장히 쉬웠어요, 사실은. 더군다나 제가 기억이 나는 게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학생 5명으로 시작했는데 1명이 중간에 나가고 4명 중에 2명이 100점 맞아서 그걸로 학생이 굉장히 많이 늘었었는데 쉬웠어요, 사실은. 애들한테도 솔직히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쉬웠다라고. 매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대부고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쉬웠는데 중하 정도였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중 정도였었고 처음으로 이제 범위 밖에서 좀 지문이 나왔더라고요. 이거 처음이라서 제가 볼 때는 학교 선생님들이 교육 과정이 바뀌었으니까 나름의 의도를 가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당황을 유도를 한 거죠. 긴장을 하니까 안 배웠던 부분에서 나왔는데 마치 배웠던가라고 이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안 나왔던 거고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건 참고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제 총평을 좀 말씀드리면은 출제 경향이 확 바뀌었어요. 근데 원래 고대부고가 항상 고대부고 내신 첫 내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애들을 설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학년 1학기 시험은 중간고사는. 왜냐하면 애들한테 외워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까지 살아온 거는 외운 거는 안 좋다. 아니면 어디서 뭐 잘못 들은 거죠. 외워도 소용없다라고 이제 들은 친구들이 많은데 근데 제가 이제 20년 때까지, 21년도 때까지만 하더라도 애들을 설득하는 거 약간 신경을 썼는데 22년도, 23년도부터는 설득을 잘 안 해요. 왜냐면 제 말이 맞을 거기 때문에. 어차피 고대부고 시험은 암기를 하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 거고 왜냐하면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범위가 많아요. 고대부고는 지금 고대부고가 주변 학교들에 비해서 범위가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은 모의고사 통으로 나오거든요. 듣기까지. 그런 다음에 교과서도 전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느 정도 범위가 많을수록 난이도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범위가 좁은 학교일수록 난이도가 좀 깊어지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외우면 해결할 수 있는데 이번에도 외운 애들은 잘 쳤어요. 근데 이제 계속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자기만의 생각을 어필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랬으면 그 전부터 잘했어야 되는데 지금 실력 잘 못하면서 이제 그런 다년간의 경험 있는 저에게 계속 의심을 하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매년 못 쳤어요, 사실은. 올해도 좀 그랬고. 올해 잘 친 애들 보면 그냥 묵히 잘 외웠던 애들은 잘 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시험은 중간 이상의 어휘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적지 않았어요. 근데 요거 지금 비교 자료를 보시면 제가 색깔로 다 구분을 해 놨습니다. 기본적인 어휘인데요. 빨간색은 바꿔놓은 거예요. 파란색은 그대로 낸 겁니다. 파란색은 그대로 낸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 일단 오늘 학생들도 많이 왔으니까 집에 가서 꼭 비교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약간 좀 어휘력이 좀 높은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체감 난이도가 좀 높았습니다. 어렵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범위가 넓었던 거에 단점이 있지만 어렵진 않았고 작년에는 듣기에서 한 18.9점 정도를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크죠. 근데 올해는 8.4점만 듣기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요게 좀 중요합니다. 관연도에 비해서 교과서 문제 난이도가 좀 확실히 올라갔어요. 예를 들면은 같이 좀 보면요. 7페이지에 보면 오른쪽이 시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이 그거예요. 지문입니다. 그 시험 범위. 15, 16번 6페이지에 14번부터 그대로 냈어요. 모의고사를. 모의고사는 그대로 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추 외웠더라도 충분히 맞출 수 있었죠, 사실은. 심지어 17번까지도.
그런데 이제 다른 그 교과서의 문제들을 보면 약간의 좀 헷갈리게 유도를 한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교과서 문제의 난이도가 확실히 올라갔고 오히려 모의고사 문제의 난이도가 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나름의 킬러였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의 킬러는 9페이지에 20번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걸 다 일일이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참고로 2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객관식이지만 21번 같은 경우에는 일치하지 않는 걸 고르는 거라 다 해석해봐야 되거든요. 일치하는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오히려 더 쉽게 풀 수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의고사에서 서술형이 쉬웠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순배열을 그대로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외웠으면 거의 다 맞출 수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안 외웠으면 헷갈렸을 거예요. 매년 고대부고는 그렇습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요거 학생도. 그리고 이제 확실한 내용 파악을 요구하는 모의고사 문제들은 약간은 난이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원래 고대부고가 매년 쉬운 부분에서 서술형을 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3년 1학년 친구였는데 그때 코미디가 나왔습니다. 서술형으로. 근데 걔가 1, 2, 3학년 지금까지도 계속 1등급만 나오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코미디 스펠링을 틀려가지고 감점당했어요. 코미디 다. 근데 이제 원래 고대부고가 항상 쉬운 서술형에서 문제를 냈었는데 올해는 그게 없었어요. 아마 제 생각인데 이런 경향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학교, 저는 그나마 뭐 변화된 모습이니까 좋죠.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관연도랑 올해랑 유형이 거의 안 바뀐 학교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고대부고는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시라고 제가 요거를 선물로 드리는 거고요. 요거 자료 괜찮습니다. 이거 다른 학교, 다른 학원 설명회 가시면 이런 건 없습니다. 이거 제가 괜찮은 거예요. 이게 약간 약판의 살짝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내일 고대부고 수업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랑 요거를 분석하면서 같이 한번 칭찬과 반성의 시간을 한번 가질 생각입니다. 마무리인데요. 그러니까 항상 그랬듯이 고대부고 내신은 확실히 외우면 해결되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쉽죠. 항상 고대부고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기에 1학기 기말고사부터는 쉬워요. 왜냐하면은 제 말을 잘 들을 거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 전만 하더라도 막 의심을 가진 제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쩌겠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들을 건 안 들을 걸 알기 때문에 나름의 아주 신박한 방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하라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성적으로 결과를 보여달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런 제자들은 없었어요. 오히려 그냥 묵묵히 할 거 하는 친구들이 꾸준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점수가 높으니까 내신 점수도 그럴 거라 생각해서 모의고사 공부하듯이 내신 공부를 하는 제자들 중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등급을 찍은 애들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오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올해도 그랬던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학생들이 자기 점수에 대해서 투입한 노력치만큼 결과가 안 나왔다면 그 노력한 그것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요거 비교 자료는 요거 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는 제가 수업이 6시인데 애들이 3시 반에 오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좀 먹이고 6시부터 수업하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가 지금 가르치는 학생들은 내신 경향을 파악했을 테니까 이번 기말 대비는 좀 더 반강제적으로 해야 할 거 다 할 때까지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찍 오거나 남기거나 다른 날에 불러서 어떻게든 다 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이것 말고는 전략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것만이 이게 괜찮은 전략이면 아주 경제성 있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은 개성고, 신일고 같은 경우는 사전 기본 실력이 안 되면은 9등급 기준에서 2등급은 1등급은 꿈도 못 꿉니다. 근데 고대부고는 가능해요. 고대부고는
실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어떻게든 외워가지고 2등급까지 찍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5등급제에서는 1등급 가는 거죠. 제가 매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고대부고를 6년 짜면서 그래도 밥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아들, 지금 여기 온 학생들도 시험 대비 점수를 뭘 틀렸고 뭘 맞췄고 어떤 대비를 했는지를 꼭 시간 잡고 되짚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되돌아봐야죠. 잘 쳤으면은 그 방식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 못 쳤다면 꼭 자기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정도로 문제가 어렵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고대부고 수업은 월급 6시부터 10시까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애들이 좀 일찍 온 애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붙잡아 둘 필요는 없고 과제가 좀 있으니까 일찍 와서 하고 또 다른 날에 와서도 하고 그런 분위기가 좀 되어 있어서 제가 이제 고1, 2, 3이 있고 또 선배들이 제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수업 왔는데도 이제 고2, 고3 형들이 계속 빈교실 공부하고 있는 걸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올해는 좀 자연스럽게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좀 강제적으로 불렀었는데 올해는 좀 그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맞춰져가지고 그렇습니다. 일단 내일 수업할 때 학생들 성적이나 이런 거에 좀 1대1로 면담을 좀 해봐야겠지만 일단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 만큼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친구는 아쉽다고 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저희 그 이승희 그 과학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앵콕학원 과학과 이승희라고 합니다. 고대부고, 청문여고, 신일고, 용문고 상당히 많네요. 이렇게 제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앵콕학원에서 이제 고대부고는 저 혼자 이제 담당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먼저 이제 리뷰를 해드리면요. 총 28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20문항, 주관식 8문항, 그래서 총 28문항 출제가 됐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것이 이제 통합과학 1에 해당하는 제가 수업하는 강수라서 1강부터 이제 14강까지 있는데 1학기 중간고사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이제 각각의 문항수예요. 각각의 문항수인데 보시면은 지금 1강하고 7강이 새로 이제 교육과정에 편입된 그런 이제 파트인데 특이하게 고대부고에서는 예전에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보다는 새롭게 교육과정에 출제된 새롭게 편입된 부분에서 전체 문제 중에 한 10문제가량을 28문제에서 한 10문제가량을 여기서 출제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 문제 그리고 기본 뭐 원래 나왔던 문제들 이제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교육과정 문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한 10문제가량 출제가 됐는데요. 이게 기출문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시중교재로 이제 다 대비를 했고요. 시중교재로 했는데 다행스럽게 출제된 난이도 자체가 시중교재 정도의 난이도로 이제 뭐 기본적인 문제들 이런 것이 출제가 됐고 그리고 조금 특이하게 고대부고에서는 학교 선생님이 이 앙불구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하셔서 뭐 과학 탐구 실험도 뭐 진행했고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앙불구 문제가 나온다고 아이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시험 전날에 또 이 몇 문제 또 연습을 하면서 다른 학교는 안 나오는 문제고요. 이제 고대부고에서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정 첫 해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몰라요. 이 새로운 단어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 각각의 학교에 따른 그 학교 선생님들의 수업을 잘 듣고 그리고 학교에서 학습지 그 학습지를 분석을 잘 해서 대비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들은 원래 뭐 기본적으로 나왔던 문제들 여지껏 나왔던 문제들이 좀 유사하게 뭐 기본 문제집에서 난이도가 비슷하게 그렇게 출제가 돼서요. 그러니까 실제 다른 학교보다 난이도가 크게 높거나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근데 좀 암기하는 내용이 좀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고대부가 조금 문제점이 다른 학교와 다르게 이 서술형 문제가 주관식 문제가 서술형으로 출제가 많이 돼가지고 학생들이 쓰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게 조금 자기는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것과 쓰는 것이 좀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쓰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면 바로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암기 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긴 시험을 이제 매번 보는데 그 시험에서 저희가 쓰는 연습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서술형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대국어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그냥 서술형 문제라고 하지만 단답형 문제만 이제 쓰면 되는데, 고대국어는 이것처럼 뭐 원시별에서 별이 된 이후 별이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는 이유를 서술하시 이렇게 말로 써야 되는, 그리고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걸 표시를 또 표현을 해야 되는 그런 연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문제도 마찬가지로 뭐 이걸 뭐 서술하시오, 이유를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거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문제는 좀 평이해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급을 가르는 문제 이제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사실은 물리하고 화학 파트가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뭐 생명 지구하고 평만한 건 아니지만 물리하고 화학이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물리하고 화학 파트가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워서 아이들이 이제 접근을 못하거나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 없었는데, 이 왼쪽에 이 두 문제가 좀 그나마 아이들 입장에서는 조금 생소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왼쪽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효소와 기질과 효소 기질 복합체가 시간에 따라서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아이들이 이 그래프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자주 나오는 그래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분석을 잘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이제 마지막 그 서술형 5번 문제인데요. 이 서술형 5번 문제는 뭐 두 개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사이에 염기 사이의 결합이 상보적 결합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각 뭐 염기의 이제 비율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고대국어에서 이번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제 서답형 5번 문제, 이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수학 정도는 아니고 산수 계산이긴 한데, 기본 원리를 사용해서 그냥 외워서 풀 수는 없고 기본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뭐 분수 가지고 계산을 해서 이렇게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마 서술형 5번 문제를 많이 어려워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돼요. 물론 뭐 저희 아들은 맞췄지만, 사실은 이 서술형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중 교재 문제집에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 이제 맨 뒤에 보면은 1등급 만들기 막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뭐 최고급 뭐 고난도 문제 뭐 이런 것들, 거기서 가끔 출제가 되는 그런 유형이에요. 그래가지고 연습이 조금, 사실은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잘 따라오면 조금 더 어려운 거 대비하고 조금 더 어려운 거 대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까지 연습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고, 암기도 제대로 안 된 학생들은 솔직히 이런 거 해봤자 암기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접근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본 차근차근 암기를 먼저 하고, 그다음 기본 문제, 좀 심한 문제, 고난도 문제까지 준비를 하셔야 시험에서 이제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말고사를 대비를 할 건데요. 지금 괄호 안에 제가 이제 써놓은 것이 기말에 해당하는 시험범위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4강, 5강 화학이죠. 그리고 10강, 11강 물리입니다. 그래서 물리하고 화학이 기말고사에 전부 다 들어가서 아마 중간고사보다는 훨씬 더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고사는 물리화학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생명하고 지구화학이 없어가지고 웬만한 문제들은 암기라든지 시중교재에 있는 문제들 좀 풀어보면은 웬만큼 점수가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물리나 화학은 조금 개념 자체도 어렵고, 그리고 문제 자체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또 혼자 암기해서 풀리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4강, 5강, 10강, 11강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8강, 9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이건 암기만 하셔도 돼요. 암기만 하셔도 웬만큼 다 맞출 수가 있는데, 이 물리하고 화학은 많이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말고사는 또 새로운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출문제를 충분히 연습을 하시면은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될지 미리미리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 뭐 3시간 진행하고요. 수요일날 이제 진행합니다. 뭐 아이들이 조금 일찍 와서 좀 4시에 오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진행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나서는 필수 암기 테스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길다는 종이가 있어요. 길다는 종이에서 자기 쓰는 연습, 또 암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테스트를 다 보고 집에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암기 테스트가 제대로 된 학생들은 그 다음 수업에 와서 기본 문제, 일단 기본부터 이제 차근차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문제 테스트를 진행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이제 시험 기간이 되면 이 기본 문제보다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이제 다 자체 교재를 진행하고요. 그다음 내신 대비 심화 교재, 이렇게 이 지역에 존재하는 기출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제가 아이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는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뭐 우리 학원을 재원하든 재원하지 않든 미리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과학 어려워요. 과학 어렵고요. 과학 수능을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똑바로 해두지 않으면 그냥 암기하는 단어는 나중에 한번 해도 되는데, 이해해야 되는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많이 힘들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언제든지 뭐 문의사항 있으면 문자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